네, 반갑습니다. 이 재밌는 얘기를 같이 나눌 수 있게 돼서, 네. 제가 제일 즐거워하는 그 내용입니다. 에너지 대사와 관련된 중추신경계의 해부학과 조직학. 이걸 위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 거니까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 뇌에 들어있는 이 식욕 중추를 찾아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라 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도 알고 싶죠? 어디에 있는지. 그런 건데, 이걸 하면서 제가 이런 좀 철학적인 생각의 그 전환을 위해서 얘기를 해보면, 아까 고도민 교수님이 패티 에시드가 비비 통과하냐, 안 하냐 해서 안 한 줄 알았는데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런 질문, 그, 뇌의 지도는 얼마나 완성됐느냐. 그래서 그 어디가 에너지 대사를 관장하는지가 잘 알려져 있어서 정답이 다 있기 때문에 그걸 외우면 되는가. 이런 측면에 있어서 이게 이제 아메리카 지도거든요. 1500년도에 아메리칸 지도. 그다음 이게 몇 년도지? 이거 1700년도인가? 뭐 가려도 안 보이네요. 그 시절의 지도예요. 그래서 이때를 여러분 살았을 때 이때에도 과학자들이 이거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었어요. 아, 이게 가장 잘 만든 지도다. 아메리카에 대해서. 근데 이거나 보면 다 이게 뭐 쿠바가 엄청 크게 그려져 있고 뭐 등등 뭐 나름의 한계가 있죠. 아까 패티애시드 그것도 그때 가지고 있던 도구의 한계가 커요. 일단 뭐 배 타고 가야 되고 가기도 어렵고 일단 인공위성 뭐 지도도 없고 하니까 그때 존재했던 정보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만든 게 이런 거거든요. 근데 뭐 현대 지도시도 좋잖아요. 그래서 여러 학문 분야에 보면은 이제 거의 다 완성된 분야도 있어요. 아, 거의 안 바뀔 것 같다.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이제 이런 뇌지도 부분은 여러분들이 아마 공부하는데 되게 어려운 이유가 그때 다르고 다 말이 다르고 뭐 용어도 다르고 어떻게 보면 아주 난장판이에요. 그 이유가 이런 시절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학자는 여기에 강이 있다고 그러고 어느 학자는 여기 강이 없다 그러고 네, 여름에는 강이 없고 뭐 겨울에만 강이 있고 뭐 그런 보고들이 서로 상충되고 있고 여기는 뭐 사슴이 많다 없다 뭐 등등 이런 게 다 혼란이 현재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하려고 한 얘기들이 다 대부분 다양한 의견들이 상충하고 있거나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여러분들이 대학원에 오기엔 즐거운 시대라고 할 수도 있어요. 여기 탐험하러 가서 자기 지도를 만들고 올 수 있으니까 그럼 그게 현존하는 제일 좋은 지도가 될 수 있으니까 네, 그런 측면이 있고 근데 그러려면 약간 제가 무슨 꼰대 같은 발언을 하자면 파이오니어 마인드랑 팔로우 마인드가 있어요. 이거는 뭐 그 학문 분야뿐만 아니라 이건 그 산업 분야의 그 창업자들에게 주는 뭐 그런 슬라이드인데 세상엔 다 파이오니어가 있고 스티브 잡스가 스마트폰이라는 게 전화랑 합쳐져서 좋을 것 같다 뭐 이런 걸 하니까 있는 거지 그전에는 그런 개념이 없었잖아요. 파이오니어가 있고 얼리 팔로워가 있고 레이 팔로워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저는 현재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한 1%, 한 5%, 나머지 한 94%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레이 팔로워들은 파이오니어가 정한 파이오니어가 세트한 정한 어떤 스탠다드를 따라서 하는 거죠. 이렇게 하세요. 이럴 땐 약을 처방하세요. 뭐 이럴 땐 이렇게 진단하세요라고 정한 대로 하는 거고 대신 파이오니어는 자기가 정할 수 있는 거고 그런 장단점이 있고 대신 단점은 리스키하고 노력이 많이 들어요. 새로운 데 탐험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대부분 대학원에서 갖고 있는 도구들이 아주 비싼 도구들이고 돈이 많이 들거나 특히 시간이 많이 들 거예요. 이거 탐험하느라. 하지만 그렇게 해서 파이오니어가 될 수 있으니까 이런 거고 이런 걸 얘기한 이유는 이게 학교잖아요. 학교고 다 훈련을 시키는데 직업훈련학교 여기 의과대학인데 의사 직업훈련학교는 사실 레이트 팔로워를 만드는 직업훈련소예요. 그렇기 때문에 규칙대로 해라는 게 중요해요. 규칙을 바꾸지 마라. 근데 파이오니어는 모든 규칙을 무시하고 네 규칙을 새로 만들어라 라고 완전 가치관이 다르거든요. 세상을 보는 가치관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학원에 와 있으니까 모든 규칙을 무시하고 또 다른 면에서 제가 오늘 강의한 모든 내용을 무시하고 이거를 이제 뒤집어야겠다. 틀린 말인 것 같다. 이런 생각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마인드에는 좋아하는 이제 그림이 있는데 이게 진실이에요. 아까 뭐 여름에는 강이 없고 겨울에는 강이 있고 뭐 이런 것처럼 어느 쪽에서 어느 도구를 써서 보냐에 따라서 완전 다른 진리가 있는 거죠. 진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런 건데 다 올바른 얘기. 네모입니다. 누구는 동그라미입니다. 하면 둘 다 맞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게 3차원적으로 볼 수 있는 도구가 생기기 전까지는 아마 논쟁이 치열하겠죠.
코끼리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코끼리 저렇게 하는 것처럼. 그래서 제가 오늘 하려고 한 많은 얘기들도 아까 PTSD BBB랑 마찬가지로 그때그때 달라요가 되게 많을 거예요. 이제 그거를 그때그때 왜 다른지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마인드나 도구가 생기면은 그걸 다 설명할 수 있는 걸 만들면 더 좋아지겠죠. 네, 그런 게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고, 이런 거 하려면 틀려요. 그래서 많이 여러분들도 경험할 건데, 틀리면 어떻게 하죠가 되게 제가 많이 듣는 대학원생들의 얘기예요. 이게 실험했는데, 이게 그 기존 학설과 틀리면 어떡하냐, 아니면 뭐 잘못된 결과 나오면 어떡하냐, 항상 틀릴 수밖에 없고, 모든 관찰을 그대로 보고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아까 아메리카 지도 만들고 이럴 때도 이게 틀린지 돌지도 모르지만 자기 관찰한 걸 다 모아보면, 나중에 다 모아보면은, 이게 천동설이 아니라 지동설이다. 이런 걸 발견할 수도 있고, 뭐 그런 것처럼 관찰을 다 발표해야 하는 게 중요해요. 근데 관찰은 믿지만 저는 해석은 믿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해석도 믿는 거는 그 레이트 팔로워들. 이제 제발 그냥 우리가 해석한 대로 믿어주세요 하는 거고, 하지만 파이니어들은 관찰들은 다 믿어야죠. 그래도 거짓말 한 건 아니니까. 그때 거기서 보였던 건, 강이 있었던 건 진실일 테니까. 하지만 그게 강이 있다, 없다 라고 해석하는 건 내가 다시 해석하겠다. 그래서 여름엔 있고, 뭐 겨울엔 없고,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해석은 하여간 믿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여드릴 많은 것들도, 어느 쥐실험 했더니 더 먹더라. 뭐 이런 거에 그 관찰은 믿어야 되지만, 그렇다고 여기가 식욕증추다라고 말하는 거는, 그건 네 생각이고, 난 다르게 생각한다. 이런 걸 할 수 있어야 된다 생각해요. 왜냐면은 대부분의 우리가 갖고 있는 거는 당시에 없던 더 우월한 정보, 대부분 도구가 좋아졌고, 더 열심히 했고, 더 많이 관찰했기 때문에 더 우월한 해석을 내가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스티브 잡스가 한 얘기인데, 열등한 시대에 열등한 걸 가지고 열등한 사람들이 했던 거는 나는 전혀 믿지 않는다. 난 더 우월한 시대에 우월한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다 바꾸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도 파이니어 마인드가 가지면 좋겠어요. 이런 게 다 이제 해보면, 이 세상에 아까 여러 사람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약간 파이니어 같이 이제 과학자가 있고 엔지니어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특히 의생명과학에서는 의사들이 이제 실행자예요. 규칙을 지키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럴 땐 무슨 약을 쓰세요. 이런 걸 지키는 사람들. 그런데 이제 여기서도 약간 스펙트럼이 있어서 이제 순수과학자가 있고 응용과학자가 있고 개발자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범위 내에서는 뭐든지 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의 성격이 나는 순수과학자에 더 가까우면은 이쪽을 추구하는 게 낫고, 여러분의 성격을 알아내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이 이거는 이제 진짜 왜 어떻게 되는가의 그 진리 자체가 궁금한 사람, 그냥 궁금해서 하는 사람들이 이게 더 가깝고, 응용과학자는 이걸 어떻게 하면 이제 응용할 수 있는 방법을, 뭐 약을 개발하는 어떤 기반을 만들까, 이런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실용성을 좀 생각하는 사람들이고, 이제 완전 개발자는 회사로 가는 거죠. 제약회사나 가서 사실 뭐가 진리인지는 관심이 사실은 없어요. 그냥 잘 들으면 돼. 약효가 좋고 부작용이 없으면 됩니다. 그걸 어떻게 싸게 효과적으로 만들 수 있을까, 개발해낼 수 있을까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 그래서 바이오 엔지니어로 가면 이제 그런 신약 개발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언저리에서 본인의 실용성과 본인의 순수성, 나는 그냥 궁금한 게 중요하지 실용성은 관심이 없다. 이게 어디 쓸지 말지, 돈 벌지 말지 관심이 없다면 이쪽,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그냥 개념을 이 기회에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려고 하는 거는 중추신경계의 이제 어떤 기능의 어떤 개념들이 있어요. 중추신경계가 에너지 대사에 대해서 하는 것들. 그다음 여기에 중요한 이제 어떤 구조가 있고, 거기에 조직에 있는 어떤 세포 종류 같은 게 있고, 이런 거를 이름, 위치, 기능을 이제 대략적으로 알았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 첫 번째 목표예요. 그러니까 그게 여러분들 뭐 이런 거를 이미 많이 듣고 온 분들이 별로 없죠. 아마 아닐 돼서 뭐 이름 자체가 되게 어색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름을 아는 건데, 근데 이것도 이제 여러분 중에서는 탈탈 다 알게 될 사람도 있을 거고, 근데 좀 큰 그림도 모르고 있으면은 너무 무식한 티가 많이 나거든요, 앞으로. 그래서 이제 큰 그림을 아는 게 1차 목표, 그 다음 세부적인 구조도 아는 게 2차 목표, 뭐 그렇게 좀 생각을 해서, 여기에는 제가 아주 많은 슬라이드를 준비했다가 또 줄인 거긴 한데, 그래도 한 140 몇 슬라이드가 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는 약간 자료로서 제공하려는 게 더 많아요. 그래서 심화 공부하고 싶은 분들은 구석구석 하는 거고, 근데 오늘은 사실 그거는 다 다루기보다는 자료로 할 거고, 큰 굵직한 컨셉, 스트럭처, 이제 어떤 구조들을 아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찾아볼 수 있는지도 조금씩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약간 얘기를 할 거고, 그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오늘 수업에서 다 다룬다기보다는 부디 이거를 아까 얘기한 대로 그냥 외우는, 고등학교 때 수능 준비하고 뭐 이런 관점으로 앉아 있으면 절대 안 되고, 이 모든 게 틀렸을 것 같으니까 어떻게 바꿀 거냐라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뭐 이
프린시플 오브 뉴로사이언스에 나오는 여기 호메오스테스 챕터에 있는 내용들을 많이 참고하기도 했고, 그 다음 제가 이거를 이제 2년 전에도 가긴 했는데 그 사이 2022년도에 좋은 리뷰가 나와서 여기 있는 그림들을 많이 넣었어요. 이거를 레퍼런스로 ETL에 올려놨고, 그래서 이것도 많이 참고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기에 저자가 앨런 왓츠란 사람을 제가 최근 하이포살라머스 골든 컨퍼런스란 데서 이렇게 만나서 사진을 찍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고, 요 스완스라는 사람도 이 뇌 지도에서 계속 나오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있고, 여러분도 부디 이 대학원 이런 걸 하면은 이런 연구자들, 이 저자들을 연예인 보듯이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연예인은 이제 연예인이고 난 나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다 그냥 비슷한 사람들이고 언제든지 금방 만나서 같이 밥 먹고 친해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게 되게 필요한 노력이고 다 실제로 금방 만나게 될 거예요. 이 저자들 나오는 사람들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중간에라도 이렇게 잠깐 손을 들고 있으면 이제 멈추고 그 질문에 토론하면 제가 지치지 않고 더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려고 하는 건 약간 중요 개념들을 구조만 막 나열하면은 더 이렇게 재미가 없거든요. 뭐가 뭔지 모르겠고 그게 제가 해부학 교수로서 아주 느끼고 있는 재미없는 해부학 교육. 그냥 수많은 랜덤 이름의 나열 뭐 이런 게 하지 않도록 개념을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에 뇌 전체적으로 얘기하고 특히 중요한 것들을 얘기하고 그러려고 해요. 중요한 개념들에서는 결국 제가 연구하고 싶은 여러분도 관심 있을 만한 인생 살아가는 게 이유가 한 바퀴라고 생각을 해요. 자고 있다가 깨서 배고프니까 깨서 나와가지고 돌아다니다가 음식을 발견하고 음식을 가지고 먹고 소화시키고 다시 자고 다시 돌고 이걸 한 바퀴 도는 게 이제 인생이겠죠. 먹고 사는 인생일 텐데 이 사이에 메타볼릭 브레인하고 커그니티브 이모셔널 익스큐티브 브레인하고가 이제 뭐 엄격히 나눌 수는 없지만 뇌 안에 약간씩 다른 차원에서 일을 하고 있고 얘네가 어떻게 이런 변하는 상황 속에 서로 어떤 정보를 주고받고 이렇게 하는지 뭐 이런 게 큰 그림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스텝 포인트는 김민성 교수님이 지난주에 이렇게 했었는데 스텝 포인트에 대해서 이게 이제 더 좋은 이 교과서에 나오는 생리학 교과서에 나오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모든 스텝 포인트를 다 이 그림으로 설명을 해요. 들어오는 게 있고 나가는 게 있고 어떤 관리하려는 요소가 있고 그 요소를 측정하는 센서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게 다 변기에 있는 거 알죠? 물 내리는 그 변기에 있는 건데 물의 높이가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는 기능이에요. 이걸 맞춰서 인풋을 조절하거나 아웃풋을 조절하면 되니까 이게 우리 에너지 대사에 있어서는 체중이 되게 중요한 그러니까 지방 저장량이 중요한 우리의 목표로 측정하려는 에너지 저장량이 되고 식욕이 되게 중요한 인풋 요소가 되고 기초 대사량이 되게 중요한 아웃풋이 돼요. 그래서 우리 몸이 절묘하게 하기 때문에 셋 포인트가 잘 변하지 않는다. 해서 다들 다이어트 시도해 보시는 분이 많을 텐데 체중이 고정되어 있는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죠. 근데 이게 조금 더 이제 확장된 개념으로 김민성 교수님 강의는 없었던 건데 세틀링 포인트라고 약간 이런 컨셉은 얘기하셨어요. 그게 변한다고. 셋 포인트 변해서 체중이 늘고 다시 잘 안 준다고 그런 게 있어서 이렇게 셋 포인트로 돼 있으면 체중이 변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도 이 시스템이 변하지 않으면. 근데 실제로는 이거에 더 가깝다는 얘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호수에 비가 오고 나가는 게 정해져 있으면은 강수량이 변하지 않으면 호수 깊이가 변하지 않아요. 근데 강수량이 늘면 그래서 만약 우기가 돼서 매일매일 비가 계속 많이 온다. 그러면 이 호수의 깊이가 높은 쪽에서 또 고정이 돼요. 그러니까 쉽게 이 강수량이 변하지 않으면 이 깊이가 또 변하지 않아요. 아무리 뭐 물을 퍼내건 물을 넣어도 이 물의 높이가 그대로 고정이 돼 있어요. 반대로 건기가 와서 비가 줄어들면은 또 이게 내려가서 또 고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셋포인트적으로 일정한 유지하려는 힘이 있는 건 분명한데 그 자체가 왔다 갔다 한다. 외부 요인에 의해서, 강수량에 의해서. 여기는 외부 요인이 없으니까 여기도 밖에서 불을 주면 외부 요인이 되겠죠. 네, 그런 게 이런 개념이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막 논란이 있어요. 과연 체중이 셋포인트적일까 세틀링 포인트적일까에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세틀링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예가 임신이에요. 그래서 임신을 해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임신을 해보면 갑자기 변해요. 엄청 많이 먹고 뭔가 달라져서 체중이 순식간에 많이 늘었다가 애를 낳으면 갑자기 또 식욕이 줄어들어서 다시 예전 체중으로 뭐 돌아가는 뭐 그런 반응을 보이고 또 동면하는 동물들이 다 이게 세틀링 한다는 걸 잘 보여줘요. 그래서 이건 뭐 거의 많은 사람들이 예전에 세포인트적으로 생각했는데 그건 이제 외부 요인을 생각하지 못한 제한적인 생각이고 외부 요인을 생각한다면 세틀링 한다고 보는 게 더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차원에서 이걸 좀 더
약간 개념적으로 설명한 말이 호메오스테시스란 말은 잘 아니까 항상성. 그걸 약간 확장한 말로 알로스테시스란 말이 있어요. 그래서 호메오스테시스가 이제 특정한 상황에서 일정한 체중을 유지하고 잘 살다가 이제 알로스테틱 로드가 이제 어떤 스트레스 같이 상황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대학원에 들어오는 거예요. 대학원에 들어오면은 갑자기 체중이 는 상태로 고정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은 뭔가 그 환경적 요인, 어떻게 사는가, 아침 몇 시에 일어나서 누구랑 같이 어떤 간식을 먹으면서 지내는가, 이런 게 변하면 이런 스트레스적 요소, 그러니까 상황적 변화 요소 때문에 뉴 얼터드 셋 포인트로 변하는 거. 아까 세틀링 하듯이 뭐 이런 게 있어서 이게 호메오스테시스 개념에 있어서 그 다른 요소들도 다 이렇게 알로스테시스란 말이 있어요. 그 변하는 거.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그 김민석 교수님도 저랑 똑같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원래 우리 구석기 시대에는 다들 많이 뛰고 많이 먹고 이렇게 지내다가 약간 문화가 문명이 발전하고 더 발전하고 나니까 이게 알로스테시스를 해가지고 점점 그 새로운 환경 요소, 뭐 대학원 입학 등 뭐 이런 요소들처럼 현대 사회에 살다 보면은 뭔가 새로운 셋 포인트로 이동하는 것 같다. 그래서 에너지적으로 알로스테시스가 생기는 게 이제 비만이고, 글루코스에 대해서 알로스테시스가 생기는 게 당뇨병이고, 혈압에 대해서 알로스테시적이 되는 게 고혈압이다. 라고 주장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저나 김민선 교수님이나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있고, 뭐 당뇨병 학계나 고혈압 학계에서는 별로 그렇게 동의하지 않아요. 사실 뭐 이렇지 않은 것 같다. 다 그러니까 몸에서 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렙틴 저항성 얘기도 저번에 김민선 교수님 얘기하셨잖아요. 이거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면 점점 그 맛있는 음식이 많으면 이게 이제 아까 그 셋포인트처럼 이게 그 살을 찌려고 하는 힘이고 이쪽이 살을 덜 찌게 하려는 힘이 서로 평형을 이루는 거예요. 긴장감이 있어서 여기 유지한다는 건데, 만약에 이제 갑자기 대학로에 맥도날드가 생겼어요. 실제로 있죠. 생기면 갑자기 사람들이 더 많이 잘 맛있는 걸 먹게 돼요. 그럼 조금씩 더 많이 먹게 되거든요. 그럼 살이 찌고, 살이 찌면 렙틴이 더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오면 다시 높은 렙틴이 이걸 누르게 되거든요. 살 덜 찌게 하려고 다시 저항하는 피드백을 하게 되는데, 그럼 렙틴이 높지만 이때에 비해서 보면 살짝 더 높아요. 왜냐면 여전히 아래가 세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높은 렙틴이지만 많이 먹거든요. 이런 상황을 보고 렙틴 레지스턴스라고 이제 부르는 이제 착각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도 약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실제로 뭐 분자적으로 렙틴 리셉터가 변하고 이런 거 없이도 충분히 이 평형을 이루는 힘만 가지고도 고렙틴의 고 시기가 발생할 수가 있고, 이런 거를 뉴셋 포인트에 생긴 거 가지고 렙틴 레지스턴스라고 부를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컨셉이 있습니다. 이런 측면도 있고요. 근데 이런 측면에서 아까 요 그림을 다시 보면은 그 항상성 축에 있어서는 이거 배고픔과 그 에너지 기초대사량 때문에 체중이 딱 고정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만약 구석기 시대에 살고 있다. 그럼 고기를 한 번 먹으려면 한 번 뛰어야 돼요. 그러니까 살찌기 되게 어려워요. 고기를 많이 먹으려면 많이 뛰어야 되고 쉽지 않아요. 근데 현대사회에 오게 되면 배달의 민족 등 다양한 방법으로 아무 노력도 안 하고 엄청 많이 먹을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아까 강수량이 는 것처럼 셋포인트가 이제 변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체중이 늘고, 그 다음에 이게 고정이 되면은, 이제, 저는 80kg 좀 나가거든요. 이제 전 잘 안 변하는 상황으로 지내고 있는데, 이게 아마 뭐 이런 제 식습관, 맥도날드 식습관이 근처에 있는 거, 이런 게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면, 희망적인 부분은, 얘를 없애면, 다시 이렇게 돌아가면, 저도 체중이 다시 예전 체중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귀농을 하거나, 교수를 그만두거나 이러면 다시 체중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 비만 환자들에게는 되게 중요한 그 차이거든요. 셋포인트 절대 안 변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변할 수 있습니다. 직장을 그만두세요. 대학원을 그만두세요. 귀농하세요. 얘기를 하면. 제가 진료할 때 맨날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귀농하신다 그러면 다 좋아질 수 있습니다. 네, 귀농하는 컨셉으로 회식에 가지 마세요. 뭐 이렇게 했었는데, 그렇다는 이제 이론적 배경이 되죠. 셋포인트 바꿀 수 있다. 생활 습관을 바꾸면서. 네, 그런 측면이고, 이런 걸 이루는 큰 이제 개념적 축으로 이 메타볼릭 이 브레인이라고 아까 처음에 불렀던 것처럼 그냥 대사적으로 또이 맞추려고 하는 그런 쪽이 시상하부나 힌드 브레인에서 이렇게 뒤쪽 뇌에서 이런 걸 하고, 이제 쾌락을 추구하는 이런 쪽이 있어서 얘네들의 상호작용 때문에 결국엔 더 찔 수도 있고 안 찔 수도 있다. 뭐 이런 개념이 있고요. 이걸 좀 더 이제 점점 해부 구조로 나아가면은
이렇게 음식에 대한 시청, 후, 뭐 이런 감각을 느껴서 이걸 해석하는 콜티콜 림빅, 그러니까 대뇌와 림빅이 그 사이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 사이, 콜텍스와 그 사이 부분들에서 다양한 어떤 경험을 하고, 그런 아까 얘기했던 이 메타볼릭 브레인과 서로 상호작용을 해가지고, 결국 몸이 더 찌게 된다. 뭐 이런 컨셉이고, 이런 거 이제 오늘 계속 얘기할 거고, 이걸 좀 더 예로 들어서 얘기를 하면은, 맛있는 도너츠를 봐요. 시각적으로나 냄새를. 그럼 이걸 가지고 과거 기억이 있어요. 히포캠퍼스나 뭐 여러 군데에서, 이거 분홍색, 이건 맛있는 도너츠야. 하고, 마침 메타볼릭 브레인이 알려줘요. 굉장히 배고파. 지금 대학원 수업이 길어지고 있어. 너무너무 배고파. 알려주면은, 이제, 쾌락 기반의 이제 디시전 메이킹. 저걸 먹으면 진짜 맛있겠다. 뭐 이런 생각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눈이 조금 더 깜짝거리고 있는데, 여기 할 때. 지금 여러분 배고프잖아요. 저녁 안 먹고 왔죠. 그러면 좀 더 이런 디시전 메이킹이 달라질 거예요. 이런 거를 이제 결정한 요소가 이렇게 보여드리는 이유는, 그러니까 그냥 먹는다, 안 먹는다가 아니라 약간 덩어리로 다른 일을 담당하고 합쳐서 한다는 얘기를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바탕으로 지금 문을 열고 나가서 맥도날드를 갈 수도 있죠. 대학원 수업 그냥 나가버릴 수도 있잖아요. 뭐 이런 결정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안 먹고 기다릴 수도 있고 해요. 이런 게 아직은 이렇게 큰 컨셉으로는 대략 이럴 것이다. 뇌가 덩어리별로 약간 팀워크를 할 것이다 라고는 알려져 있는데, 구체적으로 누가 뭐라고 하는지는 잘 안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대학원이 연구하는 분야를 할 수 있죠. 근데 여기에 아까 피드백 메커니즘만 제가 설명을 했는데, 이것도 생리학 교과서에 나오는 좀 더 완성된 어떤 시스템에 대한 모델이에요. 여기 보면은 이 피드 포워드도 있어요. 피드백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이런 생물계뿐만이 아니라 자동차나 많은 곳에서도 이 시스템 잘 조정을 하려면 피드백뿐만 아니라 피드 포워드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피드백은 이제 어떤 목표와 센서가 얼마나 차이 나는지 에러만큼 더하거나 빼거나 하는 방식인데, 피드 포워드는 더 이렇게 질줄하게 하는 방식이 버스트 막 폭줄하게 하거나 뭐 이런 쪽이 될 수 있거든요. 아니면 미리 멈추게 하거나. 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도 축이 있어서 설명을 해드리면, 이 오른쪽이 여러분이 원래 알고 있는 거예요. 배고프면 먹고, 먹으면 이제 에너지가 차니까 이제 더 이상 배부르지 않다라는 쪽이 있는데, 앞에 feed forward regulation도 이제 중요한 축으로 얘기가 되고 있어요. feed forward는 아직 먹지 않았어요. 아직 먹진 않았는데 음식을 보거나 하면 그것으로 이제 배고픔 배부름이 조정할 수 있다. 아까 제가 뭐 도너츠를 보여줬더니 그 순간 변할 수도 있고 한 것처럼. 그래서 우리 이런 방향으로 최근 연구들이 많이 또 되고 있어서, 특히 신경과학적인 측면에서. 그래서 여러 큐들, 이제 장에서 오는 큐나 아니면 시각적인 큐나 이런 큐에 대해서 목마름이나 배부름이나 다 선제적으로 큐에 대해서 이제 피드 포워드로 미리 반응하는. 그래서 여러분한테 만약 맛있는 치킨을 여기서 보여주면은 막 침이 나오고 할 거겠죠? 아직 먹지도 않았는데 뭐 그런 식으로 어떤 큐만 가지고도 반응한다. 뭐 이런 축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또 연구적으로는 이제 배고픔, 우리 에너지에 대한 이거 말고도 소금 아니면 목마름에 대해서도 피드 포워드 세타액션, 배부름. 그러니까 보자마자 배불러지게 하는 기전들이 이렇게 일시적으로나 아니면 지속적인 방식들이 있고, 각각의 이제 좀 이따 나올 이런 신경들이 어떻게 뭐 변하는가 이런 분야가 있어서, 관심 있으면 이런 피드 포워드 센서리 큐에 대한 부분도 연구하면 좋겠어요. 제가 이걸 좀 쪼개봤는데, 배가 고프면, 그러니까 이쪽은 환경이고 여기가 뇌고 감각이 들어왔다가 모토로 나가서 다시 환경을 바꾸는 뭐 이런 축으로 그린 거예요. 그래서 배가 고프면 무의식 세계에서 지금 너는 굉장히 배가 고프다. 그 에너지가 니드가 높다. 라는 계산을 하고, 그러면 아주 너무너무 먹고 싶은데 갈망과 이런 게 높아지고, 그럼 나가야겠다. 대학원 수업 그만하고 밖으로 나가자. 그럼 먹을 찾아 돌아다니다 보면 맥도날드 사인 같은 걸 봐요. 그럼 저기 들어가야지. 들어가 보면 막 냄새도 나고 보이죠? 햄버거가. 그러면 입에 넣어야지 하고 입에 넣고, 입에 넣으면 아주 쾌락이 막 뿅뿅뿅 올라오죠. 맛있는 뭐 치즈케이크를 먹는다든지 하면 뿅뿅뿅 막 쾌락이 올라오고 하면 이건 좋은 거였어 하면 이게 이제 기억으로 이제 남아요. 이 기억. 맥도는 되게 좋은 거야. 뭐 오이는 안 좋은 거야. 막 이런 기억들이 남고, 이 기억들이 그 이후에 이제 여러분의 결정이나 이런 거 다 영향을 주죠. 그래서 이런 회로로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종합적으로 보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특히나 이거를 의사로서 연구하게 된 거는 현대인에 있어서 이 시각적인 큐 때문에 먹방이나 아니면 음식 광고 뭐 이런 것 때문에 크레이빙이 막 생겨요. 본래는 안 먹으려고 그랬는데 음식 광고 나오면은 그 배달의 민족의 치킨 주문 저녁 때 할 수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건 배고픔 때문이 아닌데 이제 그런 일들이 현대에 되게 비만의 중요한 원인인 것 같아서 그렇게 아까 얘기한 대로 센서리 큐에 의한 뇌 반응이 되게 중요한 축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쪽 축이. 네. 근데 이런 거를 좀 더 제가 이제 연구를 하면서 여러분한테 그 뇌 부분도 아까 막 순차적으로 막 결정해서 움직인다 그랬잖아요. 그런 거 하는 걸 보여준 이런 좋은 그림이 있어서 이전에 그 대학원 수업을 듣고 있었어요. Previous Behavior는. 대학원 수업을 듣고 있다가 스위칭 포인트. 아, 이 도저히 못 듣겠다. 너무 배고프다. 그러면 나가야겠다라고 이니시에이션 결정을 하고 이제 사냥을 떠나서 맥도날드 향해 가고 먹고 나서 한 입 먹고 나서 한 번 더 먹어야지 하고 계속 먹다가 어느 순간 배부르다. 그만 먹어야지 하면 다시 대학원 수업으로 돌아와야지 하고 볼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아니면 여자친구 만나러 가야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그 각 의사결정의 단계를 이렇게 쪼개서 하는 분야들을 이렇게 점점 생기고 있고 왜냐하면 뇌 부위가 이 스위칭 포인트 분기점마다 다 다른 일을 하기 때문에 이런 관점이 있어서 소개해드리려고 했고요. 또 먹는다는 것도 그냥 여러분이 먹어요 뭐 하면 그렇게 하나로 보면 안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밀과 바웃이라는 개념이 있어서 이게 한 끼면 한 끼 안에 일단 물을 한 컵 마시고 처음에 큰 조각을 우적우적 먹다가 잠깐 멈추고 좀 잠깐 얘기를 하다가 또 작은 조각을 먹고 작은 조각을 먹고 또 한 조각을 먹다가 이제 점심 다 먹었다 하고 끝내고 그 다음에 저녁밥을 또 시작하고 뭐 이런 면이 있죠. 그래서 이거 더 잘 나누면은 밀 시작 끝과 바웃 시작 끝이 또 조절하는 기준이 다르고 뭐 이런 면이 있거든요. 이런 것도 연구의 대상이라는 걸 알려주셨습니다. 과연 근데 이런 밀의 시작과 끝은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 그러니까 뭐 하루 종일 총 몇 칼로리 먹느냐를 결정이 아니라 한 끼가 언제 시작되고 끝나느냐 뭐 이런 측면에서 이것도 김민석 교수님이 잠깐 얘기를 했는데 이 한 끼의 시작과 끝은 그렐린과 이 장 호르몬들이 팍팍 조절을 하고 그 에너지 저장소 창고가 얼마나 비어 있느냐 렙틴은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장적인 톤 대체로 좀 더 먹자 대체로 좀 덜 먹자 조절하는 그러니까 한 끼마다 렙틴이 오르락내리락 하지는 않는다는 그런 축을 얘기 드리고요. 거기에 이제 시상압의 이런 뉴런들이 작동을 하는 거고 그래서 이게 그 그렐린 호르몬과 이 장 호르몬들의 축을 이게 먹는 시점으로부터 이제 1시간, 한 10분, 20분밖에 안 되겠죠. 이렇게 측정을 해보면 이렇게 된대요. 그러니까 배고픔 호르몬 점점 올라가서 너무 배고파, 먹고 싶어 하다가 그러면 맥도날드를 가야지 하고 쫓아가게 되고 맥도날드 먹기 시작하면 바로 그렐린 떨어지고 순식간에 그 GLP-1 같은 호르몬들이 확 올라와가지고 그만 먹어야지 한 10분, 20분 만에 배부르다, 그만 먹어야겠다 라고 우리의 그 밀 다이나믹스, 끼니의 그 시작과 끝을 조종하는 거는 이런 호르몬들의 스위치가 중요하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뭐 GLP-1 이런 게 되게 중요하고 약으로도 나오고 했죠. 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실제 데이터를 보면은 그렐린은 측정해 보면 하루 3끼마다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한대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밥 안 먹었으면 최고의 피크의 그렐린을 도달했을 거예요, 지금. 너무너무 그러니까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호르몬적으로 너무너무 배고프게 만드는 거고, 만약 다이어트를 해가지고 살을 빼면은 이 하얀 점에서 까만 점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이어트를 해서 체중을 빼면 그렐린 자체가 평행이동해서 높아져요. 항상 더 배고프게 되는. 그래서 몸이 어떻게든 다시 살찌게 만들 노력하게 되고, 반대로 이 PYY, 펩타이드 YY 같은 식욕 억제 호르몬들 뭐 이런 것도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아주 슬픈 연구인데 한 1년 정도 체중을 억지로 다이어트를 시킨 거예요. 코치가 붙어가지고 막 어떻게 빼가지고 한 95kg 좀 나가던 사람을 한 80 몇 킬로까지 꽤 많이 뺐죠. 10 몇 킬로 빼가지고 어떻게든 유지해 보려고 했어요. 유지하면은 이때 10주 때 시점에 평가하고 1년 이후에 평가를 했는데 희망적으로 생각하기에는 10주 때는 오케이 몸이 저항하고 있어. 그 요요 현상이 강해. 하지만 1년쯤 끌면은 이제 요요 현상이 풀리고 새로운 셋 포인트 해서 이 체중 유지될 줄 알았는데 그래서 파란색 점에서 그렐린이 높아지고 PY가 낮아지는 거, 그다음에 배고픔, 뭐 배부름이 뭐 변하는 거는 이해를 하겠는데 그 식사 전부터 식후에 이렇게 변하는 거. 근데 1년 후에도 여전히 그렐린은 높고 PY가 낮아요. 그러니까 이때 다이어트를 이제 코치를 그만두면 PT를 끊으면 그만두면
다시 95kg까지 찐다는, 왜냐면 몸이 저항을 계속하고 있으니까 호르몬적으로 이렇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몸이 웬만해서는 이 셋 포인트를 쉽게 바꿔주지 않는다는 그런 예가 되고, 그 작동하는 기전 중에는 호르몬을 높이고 낮춰서 특히 식사를 주관하는 이런 게 있고요. 근데 렙틴은 어떤가 보면, 렙틴은 꽤 오래 굶으면 그때 갑자기 와르르 떨어지기 시작해요. 끼니 때마다 오르락내락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이 만약 단식을 길게 하면은 이제 그래서 체지방이 좀 빠지기 시작하면은 렙틴이 확 떨어져가지고 요때가 되면 엄청난 배고픔이 식전 식후뿐만 아니라 쭉 깔려있게 되는 그런 기전으로 렙틴을 가게 됩니다. 요거는 이런 일이 아까 뭐 식사만 하는 게 아니라 당뇨병이나 당대사에도 된다는 얘기로, 원래 자율신경계, 이게 교감신경계 얘기거든요. 그래서 교감신경이 흥분이 되면 추위나 이게 무서운 일이 생길 때 해야 되는데, 이런 상황이 되면 에너지를 많이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에너지를 다 꺼내게 돼요. 지방에서도 꺼내고 간에서도 꺼내고, 그다음에 추우니까 에너지를 태우고, 그래서 뇌가 지시를 내리는 거죠. 온몸이요, 에너지를 다 꺼내라. 집에 있는 에너지 다 꺼내가지고 우리가 지금 누군가 싸우든지 뭔가 해야 된다라고 간과 지방세포한테 명령을 내리는 자율신경계 기능이 있다는 거를 또 다른 축으로, 섭식행동뿐만이 아니라 아까 그 호메오스테시스 그를 이루는 축이 그 배고픔하고 기초대사량이라고 그랬잖아요. 기초대사량 쪽도 뇌가 이렇게 조정한다는 예를 보여주려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어떻게 조정되는지도 이 해부학적으로 되게 중요한 구조들이 있습니다. 혹시 궁금하거나 흥미롭거나 다이어트 방법이 궁금하거나 그런 게 있으시면 누구 없어요? 뭐 개념 중에서나 이런 거 이상한 개념들. 응? 네. 아, 저걸 얘기해야 돼요? 네, 너무 흥미롭게 잘 듣고 있는데요. 혹시 페이지 33쪽쯤에 이제 렙틴이랑 그렐린이 보통 장기적인 걸 촉진한다, 장기적인 이펙트에서 관여를 한다라고 하셨는데, 그럼 단기적으로 식사하면 막 늘어나고 줄어드는 거는 제가 아는 호르몬 중에서 뭐 CCK나 이런 거가 작용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걸까요? 네, 여기 정확히 네. GIP, GLP-1, PYY, CCK, 네. 그런 애들은 장에 여기 CCK 얘네들이 이제 음식물들이 장에 도착을 하면 걔네가 장에서 센싱을 해가지고 쭈르륵 만드는 거죠. 일상생활에서의 궁금증이 35, 36페이지쯤에 이제 다이어트를 계속하면 흰 점에서 검은 점으로 된다고 하셨는데, 이게 막 오래 하면 체질 개선 뭐 이런 얘기가 많잖아요. 그런 적인 부분에서 희망적으로 생각을 하려고 했는데, 오래 하면 저게 바뀌나 네. 했는데 1년 뒤에도 저게 유지된다고 하시면 1년 이후에는 그러면 개선이 되는 걸까요, 호르몬이?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저는 네. 귀농을 했으면 될 것 같아요. 아, 대학원을 그만두고. 귀농이 다 될까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인생의 요소를 바꿨으면은 이게 다 돌아갔을 것 같아요, 뭔가. 근데 이 얘는 그 직장 그대로, 대학원 그대로 다니면서 억지로 다이어트 코치가 와가지고 먹지 마세요, 먹지 마세요, 운동하세요 해서 한 거니까, 그렇게 인위적으로, 그러니까 아까 호메오스테시스, 알로스테시스 뭐 이런 것처럼 그런 걸 바꾼 게 아니라 그냥 억지로 뺀 거기 때문에, 그런 거는 그 억지만 없어지면 아까 그 밖에서 붓는 물처럼 그것만 없애면은 다시 또 원래대로 돌아가는 뭐 그런 거였기 때문에, 이런 그렐린 이거나 이런 걸 바꾸려 그러면은 그 삶의 기본 구조를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삶의 구조 중에서는 이마트 안 가기가 있고, 집에 냉장고 그 관리하는 방식이 있고, 연구실에 서랍에 과자 안 넣기 등등 뭐 이런 걸 바꾸면은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억지로 하는 일은 잘 안 바뀌는 것 같아요. 여전히 저항하는 것 같아요. 좋은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아까 장호르몬 쪽은 뒤에 조금 더 뭐 슬라이드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아주 감사해요. 제가 힘이 납니다. 또 많이들 해주세요. 중간 언제 잠깐 손 들고 있어도 돼요. 네. 아니, 지금 해도 되고. 네. 그래요. 이건 또 완전 뭐 지나가는 페이지처럼 전혀 그런 상관없이, 알렌 이거 아는 사람 혹시? 알렌 브레인 아틀라스 아는 사람? 한 반쯤 아는 거 같네요. 나머지도 알았으면 좋겠다. 써봐 쓰세요? 조금씩. 훌륭하신 분들이네요.
근데 하여간 알렌 브레인 레퍼런스 아틀라스 들어가면은 이렇게 클릭하는 데가 있어요. 이걸 클릭을 하면 이게 다 지금 파워포인트가 올라가 있으니까 이제 어떻게 클릭하면 좋은지를 하고 아까 제가 유튜브에도 올려놨어요. 제가 뭐 나와서 설명해요. 이렇게 쓰라고. 알렌 최영진이라 치면 나와요. 그래서 이 뇌 부위들 앞으로 공부할 부위들이 궁금하면은 사람 쥐 다 되게 쉽게 막 찾아볼 수 있는 아틀라스에 막 그냥 검색하면 다 나오고 클릭하면 다 나오기 때문에 이 뭐 예쁜 그림 만들기 아니면 궁금한 거 어디 있다 뭐 이런 거 셀프로 하시면 돼요. 잘할 수 있는 툴 쓰라는 얘기 하고 그다음 이거 뭐 3D 뷰어도 있는데 3D 뷰어는 뭐 이거는 이제 학문적으로 엄청 필요하다기보다는 친구들한테 뽐낼 때 뭐, 아니면 약간 자기 발표를 약간 앞에 멋있게 만들기 위해서 동영상 살짝 뭐 싶을 때는 사이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면 구조들을 다 띄울 수가 있고 이게 막 반투명하게 만들 수가 있고 원하는 위치들을 한 가지로 보여줄 수 있고 뭐 해가지고 아니면 좀 공간적인 그 위치를 배울 때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맨날 제가 이제 앞으로 말할 수많은 신경회복적 구조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어디부터 해야 되는지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얘를 쓰면은 잘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걸 도구로 나중에 오늘 만약 가서 공부한 것 중에 궁금하면 보면 되겠어요. 이건 아주 틀린 말인데 아까 그 아메리카 지도처럼 그다음에 뭐 선동설처럼 이런 컨셉이 대략 어떤 흐름으로 있었어요. 그래서 도마뱀 뇌라는 개념이 있었고 이건 생존을 위해서 되게 필요한 거다. 그다음에 이제 약간 포유류 뇌 같은 게 있어서 감정이나 이런 걸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인텔렉츄얼 고위 인지 기능은 인간에게만 있는 거다. 뭐 자유를 위해서 몸 죽음을 하고 뭐 이런 거는 도움을 못 할 거다. 그래서 이렇게 세계 단위로 하고 이런 비슷한 레벨이 이제 이 뒤로도 계속 생각이 되고 있대요. 그래서 여기서도 약간 비슷한 거 이게 콜텍스적인 거고 예, 중간에 그 림빅적인 거고 이게 이제 브레인스템이나 하이포탈라무스적으로 해서 거의 모든 동물들이 다 이런 요소들을 갖추고 있고 인간이 근데 이 콜텍스적인 고위인지적인 이와 아름다움과 자유와 뭐 평화를 꿈꾸고 이런 거는 인간만이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번 질문 있었구나. 조인 선생님. SSRI로 항생식적 치료하는데 먹는 동안은 한 끼 먹으면서 SSRI, 그러니까 세로토닌 셀렉티브 리어티브 이니비터, 세로토닌 높이는 건데 세로토닌 이것도 폭식인 치료에 보편하지 않은 제일 큰 이유는 아까 그 개발자적인 측면, 제약회사적인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이유는 효과가 별로 없어서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 그다지 강력하게 되지 않기 때문에, 똘똘하지 않기 때문에 기전이 맞고 안 틀리고는 사실 제약회사 그게 큰 관심이 없어요. 치료가 잘 되면 되는데 치료가 잘 안 돼서 또 하나는 부작용이 괜히 또 있고 하기 때문에 잘 안 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런 이유는 아직 우리가 대학원생들이 잘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잘 밝히면 좀 더 똘똘한 약이 나올 텐데 그게 안 돼서 그런 거고요. 맞습니다. 좋아하지만 이 슬라이드가 어떻게 보면 제일 오늘 그거에 그 약간 슬픈 현실이에요. 너무 복잡하게 뭐가 많아요. 근데 이렇게 부르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아메리카 지도를 저랑 같이 새로 만들어서 싹 지우고 새로운 깔끔한 지도를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그 전까지는 약간 기존 지도를 배워야 되니까 약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쉽죠. 페리페럴 너버스 시스템은 쉽죠. 그냥 뇌 밖에 있는 거. 센트럴 너버스 시스템에 스파이널 코드도 있어요. 그러니까 척수도 CNS예요. 거기서도 알아야 되고 이 아래가 이제 뇌의 신경해부학이라고 하는 신경해부학 뭐 별로 배울 게 없었죠, 다들. 뭐 잘하시는 분 있으면 하셔야겠는데 너무 어려워요. 근데 여기를 또 이렇게 사람들이 홀 브레인과 브레인 스템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 안에 또 이렇게 end, inter, mid, lobby 로비경은 잘 쓰진 않는데 이 리뷰에서는 이거 많이 쓰더라고요. 이렇게 분류하는 게 더 그래도 깔끔히 떨어지는 분류라서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분류를 하고 각각 요 얘네들이 다른 이름이 있어요. 1, 2, 3, 4가 텔레, 바엔, 메센, 롬벤, 세팔론. 세팔론이 다 뇌라는 뜻이고 그 앞에 있는 접두사들이 이게 어느 위치냐의 뜻인데 텔레와 엔드가 끝이라는 뜻이고 바이엔이 중간이라는 뜻이고 메센도 중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인터과 미드가 따로 있고, 롬빅은 이제 끝이라는, 꼬리 쪽이라는 뜻이고, 있어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네, 여기 보면은, 베이살 갱글리아라고 이 엔드브레인 안에 코텍스 말고도 좀 공부하신 분들은 히포캠퍼스나 아미그달라나 스트레아툼이나 이런 데도 다 엔드브레인 안에 있고, 코텍스 말고도 이런 애들이 있고, 얘네들을 또 베이살 갱글리아를 부른다든지, 그 다음에 6번 여기 메둘라를 또 엑스트브레인 부르는 이런 약간 그 아메리카 지도가 정리 안 됐을 때처럼 사람마다 다른 이름으로 비슷한 걸 부르는 이런 중복된 게 있는데 뭐 이런 일을 다 익숙하면 뭐라고 불러도 다 하겠죠. 근데 제가 많이 봤던 건 다이엔세팔론 뭐 이런 거는 요 엔세팔론 계열을 더 많이 본 것 같아요. 이거 더 쉬운 이름으로 누가 만든 것 같고 미드브레인이라는 이름을 또 많이 써요. 사람들이 따로 빼서 약간 레벨이 안 맞게 쓰는 거예요. 미드브레인에 부르기로 했으면 얘도 인터브레인에 불러야 될 텐데 어떨 땐 다이엔세팔론에 부르고 또 미드브레인에 부르고 뭐 이런 문제가 있고 근데 그 안에 여러분 익숙한 애들이 또 나오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히포캠퍼스, 아미그달라, 그다음에 스트리아툼, 팔리둠은 좀 덜 유명한 애고 얘도 있고, 그다음에 탈라무스와 하이포탈라무스가 있고, 이 테그멘툼이 이제 벤트럴 테그멘탈 에어리아라고 하는 비타민이 나오는 그런 애들이 있고, 힌드브레인 안에 폰터 세레벨도 있고, 메둘라가 있고,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데 더 슬픈 일은 이런 거를 또 바쁜 사람들이 마음대로 쪼개서 또 이런 또 붙여놨어요. 그래서 스트레아툼의 일부와 얘네들 합쳐서 또 림프와 또 하이포살라무스와 탈라무스 일부를 림빅 시스템이라고 약간 중첩된 그 분류 체계인 거죠. 이렇게 부르고 있고 아까 림빅이라는 게 이 중간쯤이라는 뜻, 마진이라는 뜻이거든요. 콜텍스와 그 뇌간 사이를 부르려고 해서 아마 옛날에 누가 이것처럼 림빅이라고 불렀는데 그 나중에 절묘하게 국경을 나눠봤더니 안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있고 그 다음 또 베이잘 갱글리아라고 여기에는 이 석산 나열까지 포함해서 또 여기를 넘나든 이런 데는 또 베이잘 갱글리아를 또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헷갈리죠. 엄청 헷갈리지만 연구할 때는 베이잘 갱글리아, 림빅 이런 말로 많이 하거든요. 약간 순서서 그 일대를 부를 때 이렇게 하고 엄격하게 해부학적으로 나눠서 딱 떨어지게 하려고 그러면 이 텔레, 다이엔, 메센, 롬빅, 세팔론을 불러야 제일 딱 그 중첩이 없이 나눌 수 있는 것 같고 대체로 약간 콜텍스로부터 이 브레인 스템까지가 있고 그 사이에 또 뭐 어떤 애들이 있더라 이렇게 크게 나누는 게 제 오늘의 약간 목표예요. 그렇게라도 다 알고 있는 게 자세히까지 알고 있지만 그렇습니다. 혹시 여기에 질문? 여기 이 리뷰 논문에 여기 깨알같이 써 있는 게 예를 들자면 이런 텀들 뭐 네오스트리튬, 네오팔리둠, 베이잘 갱글리아, 아미그달라, 엑스텐디드 아미그달라, 뭐 림빅 시스템은 쓰이지만 유니버설하게 엑세트 데피니션은 없대요. 그리고 사람마다 다르게 부르고 있대요. 왜 이런 거 갖고 싸울 수도 있잖아요. 시험 문제 내면 림빅입니까 아닙니까? 근데 아예 정돈이 안 돼 있다가 오히려 정설인 이런 노멘클처 시스템. 이 리뷰는 이 사람들은 이렇게 불러야 헷갈리지 않는다 그래서 이 리뷰 내에서는 그냥 이 이름 내에서만 반복하고 있어요. 그럼 오류를 막히고 앰비규어스하게 부르지 않고 있어요. 림빅이라 부르면 누구는 어디까지 부르는지 애매하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궁금합니다. 여기가 약간 큰 목표고 그래서 약간 폴브레인, 그러니까 브레인스템 구조와 그 안에 이렇게 코텍스와 여러 애들이 있다. 내가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애들이 혈당 조절에도 약간 관여를 하고 몸과 주고받는 이쪽이 있어서 하이포탈라무스와 이 브레인스템이 몸과 뇌를 연결하는 문이에요. 그래서 원래 뇌가 BBB라는 성으로 완전 보호받고 있거든요. 몸과는 따로 놓는데 이 성에 구멍이 두세 군데 있는데 대표적인 구멍이 하이포탈라무스랑 이 브레인스템이 그래서 성에 있어도 둘 다 나는 해야 되잖아요. 조금만 문 열었다 나가면 그런 곳이 되어서 이렇게 하고 있고 또 특히 이 브레인스템에서는 전기줄로도 그러니까 신경으로도 정보들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런 걸 제가 대략 막 좀 이해하기 쉽게 그려본 거는 콜텍스가 이제 아까 고위 인지 기능, 난 왜 이런 걸 해야 될지 라는 인지와 행동 같은 결정하는 데가 있고 메타볼릭 오간들이 이제 당대사를 조절하거나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이 둘 사이를 연결하기 위해서 아까 말한 대로
하이포살라무스라는 문을 통해서 정보를 주고받고 또 브레인스테밍이라는 문을 통해서 정보나 아니면 물질들을 주고받으면서 일을 하고 이 사이를 이제 콜텍스는 자기 의식 세계, 컨셔스 레벨을 계획하는 이런 걸 하고 있다 생각하는 거고 이쪽은 다시 다 무의식 세계예요. 그래서 그 사이를 연결해 주는 거로 돼 있다. 뭐 대략 이런 레벨을 이해하면은 오히려 이해하는 데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하이포살라무스가 시도를 내려오는 데가 피투이타리고 브레인스템에서 신호를 주고받는 게 이런 것들이 있다. 일단 근데 이런 연구를 하는 데서 중요한 부분들이 아까 센서리적인 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게 이 AGRP 폼씨는 이 분야 좀 하시면 알겠지만 배고픔, 배부름 신경이라고 불렸어요. 근데 얘네들이 측정을 해봤더니 실시간으로 얘네들 먹을 거를 딱 주면 먹을 걸 아직 먹기도 않았는데 얘가 막 내려가고 얘는 막 올라가요. 그래서 이게 2015년에 나오면서 약간 이 대사 신경 분야가 완전 뒤집힌 해였을 때 세 개 논문이 셀 네이처 디라이브가 이제 완전 판세가 바뀌었다라고 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배고픔 배부름이라는 게 보자마자 해결된다는 게 말이 안 된다라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배고픔 배부름하고 다르구나 생각하게 됐고 이거는 신경습을 하나하나 관찰하는 이 실험에서도 밖에 먹을 거를 보여주면은 얘가 갑자기 슉 이렇게 꺼져요. 꺼져서 이렇게 갑자기 꺼져요. 이런 걸 보여줘가지고 이렇게 변했고 그래서 과거 개념이 먹고 나서야 배고픔 배부름 해결된다였는데 보자마자 음식을 발견하자마자 이게 갑자기 변한다라고 변해서 이게 센서리 레귤레이션이 중요하다라는 컨셉이 새로 생겼고 이 컨셉에서 예전에는 소화되고 나서 아니면 적어도 장점막에 가야지만 피드백이 온다고 했는데 세팔릭이라는 게 뇌에 그러니까 보고 듣고 뭐 냄새 맡는 것만으로도 갑자기 순식간에 먹기 시작하기도 할 때 바로 변한다. 그래서 이게 센서리 쪽을 되게 중요하게 봐야 된다고 바뀌게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렇게 호메오스티카 부분만 이렇게 주로 관심을 가졌는데 2015년도 이후로 이렇게 Q 때문에 엔티스토플 약간 선제적으로 미리 대응하는 피드 포워드 쪽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제 학교 받게 됐고요. 그런 측면에 생각해 보면 이게 오감이거든요. 비전 테이스트 해가지고 오감이 뇌에 어디로 들어가서 걔네가 어디를 거쳐서 어떻게 행동이나 아니면 뭐 바꾸느냐를 이렇게 지도처럼 그려놓은 거예요. 나중에 더 자세히 보면 이제 하겠지만 이게 오감은 이제 콜텍스에서 느끼죠. 저거 빨간 거네, 사과인가, 뭐 저거 노란 거 맥도날드가 보는 데가 있고, 냄새가 이거 맥도날드 냄새네 이렇게 하는 데가 있지만 이 뇌의 이제 하위, 아까 서브콜티칼 부분들을 다시 한번 연산을 해가지고 그걸 바탕으로 자율신경계 반응이나 아니면 행동 반응을 보게 되는 이런 게 있고, 그리고 위에 보면은 가려서 잘 안 보이는데 3단계가 써 있어요. What, 다음에 Real Value Decision Making. 그래서 약간 레이어가 있다. 맥도날드인가? 뭐 하고, 급할까, 배고픈데 갈까 말까 하고, 가자. 뭐 이런 거는 3단계로 뇌가 나눠서 이렇게 협력적으로 행동을 해야 된다. 이런 컨셉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아까 일부에서는 다 그려놓은 거예요. 이걸 뭐, 이제 설명한다 보다 큰 흐름은 센서리 모터 인테그레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이 다양한 정보들이 모이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후각, 시각이 어느 지점에 정보들이 들어오는가, 그다음 몸에 있는 호르몬이나 이런 걸 센스는 어디서 하고 정보 쫙 모여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가 하이포살라무스랑 미들브레인 이런 데가 컨트롤 네트워크, 그러니까 명령을 내린다. 하자 뭐 이런 거 하는 데고 그걸 하게 되면 익스큐티브 네트워크는 실행을 하는 거지. 걸어가거나 숟가락질을 하거나 입을 우적우적 하는 거 이렇게 나뉘어 있다라는 쪽이고 그 엔드 브레인이 이제 콜텍스인데 여기가 이제 그 인테그레이션이라는 게 이제 이성적으로 저건 맥도날드 사인 이분에 판단한다든지 뭐 이런 걸 합치는 이런 구조를 이걸 또 다른 그 같은 그림에서 보여준 건데 콜텍스에서 뭔가 생각을 하지만 정보들이 다 보이면은 이 이제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스트레이팅 파일들 이런 데서 그 여러 콜티컬 뉴클라이라고 불렀는데 이곳에서 정보들을 모아가지고 모터 시스템을 보낸다. 이걸 이제 컨셉적으로는 이렇게 컨트롤 네트워크 뭔가 조절을 하는 데가 있고 액션 셀렉션 하는 데가 있고 그러니까 패턴 제너레이터라는 게 이렇게 우적 일정한 패턴을 반복하잖아요. 그런 거를 만드는 데가 있고 그다음에 행동이 이어진다. 이렇게 다 다른 레벨이다. 이걸 더 복잡하게 여러 그림으로 센서리 쪽이 각각 어디서 오는지 그다음에 이게 어떻게 인테그레이션 돼서 모터로 어떻게 나가는지를 이렇게 알려진 데도 다 지도를 막 그려놓은
여기도 아까 얘기한 대로 엔드 브레인과 인터 브레인과 미드 브레인과 루픽 브레인으로 이렇게 레벨을 나눠서 큰 흐름을 보여주는 거고, 이런 흐름 안에서 생각하는 게 좋고, 이 안에 각각 어느 세포가 뭘 담당하는지는 잘 알려지지 않고 대략 그런 것 같다라고 큰 그림을 보여준 거예요. 또 다른 그런 큰 그림 보여준 거에서 약간 이 사람들은 이 노란색이 약간 아까 도마뱀 뇌처럼 생존을 위해서 여러 시그널들을 모아서 행동을 하는 쪽이고, 파란색이 넌 호메스티라 해가지고 이제 쾌락이나 아니면 다른 요소들, 과거 경험이나 이런 걸 바탕으로 하는데, 콜텍스가 제일 뭐 생각을 하겠지만 아미그달라, 히포캠퍼스, VTA 같은 이제 다른 기능 하는 데들이 이제 그런 스트레스 이런 걸 반응해서 쾌락적인 선택을 하게 하고, 그런 게 서로 얘네들이 상호작용을 해서 우리의 몸을 결정을 한다라는, 그래서 이 두 개의 축이 약간 충돌처럼 이 사람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호메오스타틱, 정상적으로 살고 싶어하는 뇌랑 쾌락축으로 살고 싶어하는 뇌랑 서로 싸우고 있다, 이런 개념을 보여준 거고, 또 다른 것은 또 다 큰 그림 몇 가지 보여주는 건데, 이건 뇌 안에서도 이 벤트리큘라가 그 제3뇌실 한가운데 그 근처에 있는 거랑 중간쯤에 있는 거랑 이 벤트럴 태금테 에어리어나 이 세로토닌이나 이런 데까지 약간 역할이 나뉘어 있고, 특히 이쪽은 그 스페시픽하게 딱 RQAC나 파라벤트리클 이런 데는 딱 섭식에 특화된 데고, 이 도파민 뉴런은 섭식에 특화된 건 아니고 뭐 모든 쾌락에 다 공통적인 넌 스페시픽한 기능을 하지 않을까, 이런 컨셉으로 제안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나중에 참고로 다 이렇게 보시라고 다 넣어놓은 걸 할 수도 있는데요. 이런 부위랑 도파민이랑 뇌 어떤 부위랑 만나서 원팅, 라이킹, 어버전, 피아우트 마음을 만나서 이제 먹고 싶게 만든다라고 이렇게 해서, 아까 제가 아메리카 지도 보여준 것처럼 연구자마다 자기가 생각하는 지도를 그려서 이렇게 리뷰에다 계속 올리고 있어요. 그런 걸 바탕으로 자기 생각을 정리해서 그걸 증명하는 실험들을 하는 거죠. 그런 걸 바탕이고, 또 다른 이 사람들도 이것도 저는 도움이 돼서 제 방문에 딱 붙어 있습니다. 제 2층 방문에 붙어 있는데, 이 각각 부위마다 별명을 다 붙여놨어요. 그래서 프리프런탈 콜텍스가 디시전 메이킹을 하고, 그다음에 이런 부위들이 뭐 헤빗이나 헤드닉 밸류나 이런 걸 하고, 어디 모티베이션, 컨섬션 하고, 뭐 아미그달라는 걸 한다 해서,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을 한 거고 다른 사람은 또 다르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되게 도움이 됐고, 또 다른 건 요 리뷰에 같이 있는 건데, 아까 보여준 요 부위마다 안에 셀 타입별로 그래도 요약을 한 거예요. 각 안에 어떤 셀 타입들이 있고, 셀 타입들이 각각 어떤 리셉터들이 있어서 어느 신경이 어디에 연결됐다는 연구들이 하나 있다. 이 화살표 하나하나가 무슨 논문들이겠죠. 뭐 네이처 논문 하나, 뭐 논문 하나겠죠. 그런 거 해서 이렇게 지도를 점점 밝혀가는 중이에요. 여기 강의 하나 있습니다. 여기 뭐가 있습니다. 이게 뭘 판단합니다 하는 거고, 이런 큰 그림이 있는데, 여기서도 색깔로 표시를 다 해줬어요. 하이포탈라무스들, 림빅 시스템들, 메소림빅, 도파민 시스템, 뭐 이렇게 해서 다 자기가 좋아하는 다른 분류로 막 만들었죠. 이렇게 하고. 여기 이 부분의 마지막 아마 슬라이드인데, 이게 또 다른 사람이 그린 큰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 리뷰를 가시면 요 1번부터 12번까지 다 뭔지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고 하는데, 이 사람의 큰 그림으로는 밖에서 보이는 걸 느껴서 이거를 인지하는 쪽이 있고, 그걸 행동 결정에서 이렇게 하는 콜텍스적인 측면이 있고, 의식적으로. 그 다음에 러닝 앤 메모리나 뮤얼리 카필레이션이나 이모션 하는 뇌중추들이 있어서 얘들이 서로 이렇게 주고받고, 이제 이게 하이포탈라무스나 브레인스템, 그다음에 베이거스 너브나 덧까지 이렇게 가서 결국 이런 몸에 흐르는 호르몬이나 아니면 의식 세계나 아니면 무의식 세계 이런 걸 조정을 한다라는 지도인 거죠. 이 세부 내용, 이 세부 기관들이 다 이 분류에 있는. 그리고 혹시 이런 큰 그림에서 궁금하면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이제 더 얘들을 보여주고 할 거예요. 네? 복잡해. 모르겠죠. 너무 많은 게 있고. 제가 이런 걸 학회나 세미나에서도 하면 그 조언을 받았어요. 너무 리뷰 그림을 많이 안 보여주는 게 좋겠다. 다 비슷한데 약간씩 다르다. 근데 그게 이제 현실인 거죠. 아까 아메리카 지도를 탐험자마다 조금씩 다르게 그려가지고 갖고 있는 것처럼
다 다른 지도들을 갖고 있거든요. 나름 비슷한 점도 있지만 디테일은 조금씩 달라요. 근데 그런 거에 있어서 조금 관찰 하나 더 만드는 게 우리 역할을 생각해요. 여기엔 확실하게 시급을 높이는 뭐가 요 위치에 있고 얘가 얘를 하면 뭐 한다. 그러면 또 지도 만드는 데 도움이 될까? 하이포살라무스는 아마 그래도 좀 잘 알겠죠? 제일 중요한 거 여기 쏙 있는 분들인데 하이포살라무스가 뭘 하는지 이렇게 나열을 해놨어요. 교과서에 써 있는 대로 뭐 에너지만 하는 게 아니라 혈압, 다음에 이런 리프로덕티브, 그러니까 섹슈얼한 반응, 그 다음에 체온, 디펜시브, 슬리베이트 이런 게 다 수행하고 있고요. 생존 유지 장치라 저는 생각을 해요. 생존에 관련된 애들을 다 조정하고 각각 잘 알려져 있는 시산업 뉴클리어스들이 있고 기능이 있으니까 나중에 보시면 좋고 우리 에너지 메터볼 측면에서는 RQH, 파라벤트리크랑 라테랄 이게 제일 중요하고 계속 나와요. 이 세 개는 이런 거는 크게 변하지 않을 것 같아요. 후가가 존재한다 이런 건 안 변하는 것처럼 이 세 개가 중요하다는 거는 안 변하겠지만 기능이나 이런 양상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이게 리뷰인데 여기서 서드 벤트리클 옆에 RQH이 있다고 김서 교수님 했잖아요. 또 이런 시사하고의 여러 핵들이 있는데 각각 드링킹, 피딩, 섹스, 어그레션, 피어, 펄머 레빌레이션처럼 담당하는 부위를 이렇게 잘 그래도 나름 크루드하지만 지도를 그려놨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초록색이 이제 우리 관심사겠죠? 초록색 RQA, 파라벤트리클라, 라테랄 하이포탈라무스가 제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RQA는 초록색밖에 없죠. 얘는 아마 에너지에 거의 스페시픽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파라벤트리클라도 거의 뭐 초록색이 많죠. 하지만 라테랄 하이포탈라무스는 이것저것 다 하는 것 같다. 벤트럴 메디얼 하이포탈라무스도 뭐 여러 가지 하는 것 같다. 이런 게 있어서 이런 약간 대략적인 부분을 잘 하면 좋겠어요. 약간 정말 해부학적으로 보면 이런 위치에 이렇게 있고요. 이건 사람 지도, 지지도가 더 약간 다르긴 한데 대체로는 약간 뇌실 주변으로 이런 애들을 이렇게 부르고 우리 관심 있는 RQA가 이제 파라벤트리클라, 라테랄 하이포탈라무스들이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요. 라테랄 하이포탈라무스 이렇게 사람에서 보면은 여기 RQA이 있고 여기 있어 여기 RQA. 어렵다. 얘는가? 부끄럽네. 여기 안 보이나 보다. 벤트럴 메디얼 뉴클리어스 그 안에 RQH이 있어요. 우리 인간에서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여기 있고 여기 파라벤트리클러가 있고 라테랄 하이포탈라무스가 있고 제가 나중에 더 자세히 보시고 싶은 데 이렇게 보고 대부분 쥐를 연구하시겠지만 사람 연구하게 되면 그 사람에 맞춰서 보면 좋습니다. 그리고 사람 실제 해부에서는 요 부위가 하이포탈라무스고요. 손해가 이렇게 제3뇌실이 있기 때문에 여기가 지금 비어보이는 가운데를 딱 자르면 제3뇌실에 비어있어야 됩니다. 네, 이거를 사람에서도 봐도 제3뇌실에 라테랄 하이포탈라무스 여기쯤에 그 얘기할 게 있을 거고 MRI에 봐도 뭐 잘 보이면 보인다고 하지만 사실 잘 안 보여요. 저도 이런 연구를 하고 있는데 사람 MRI에서 핵 찾기 근데 뭐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차이가 없기 때문에 잘 보이진 않아요. 이런 걸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건 지난 김선 교수 강의도 있었지만 RQ에서 이 파라벤트리클 뉴클리어스나 라테랄 하이포탈라무스로 화하는 신호를 보내는 AGRP 신경이나 이 폼시 하트 신경이 있어서 이렇게 보내고 얘네들이 여러 신경의 다운을 보내는데 여기 약간 착각을 하지 않기 위해서 이 그림이 제일 잘 나와 있어서 보여드리면 얘네가 시냅스를 이뤄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흔히 뉴런 이름 다 시냅스거든요. 딱 손잡고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 여기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즉 펩타이드들 AGRP나 알파 MSH나 MPO나 이런 호르몬들을 그냥 공간에 뿌려주는 거. 시냅스라고 하면 볼륨 트랜스미션과 시냅스라는 개념인데 잘 모르시니까 시냅스는 이렇게 1대1로 손 잡고 이렇게 축축 신호를 보내면은 이 사람한테만 신호가 가겠죠. 볼륨 트랜스미션은 전부 다 일어나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 일어나겠죠. 그래서 아니 여기다가 이렇게 방구 냄새를 뿌린다든지 이렇게 하면 여기 사람들이 다 오염이 되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볼륨 트랜스미션인데 가바랑 글루타메이트는 이렇게 한 사람씩 딱 나는 너는 얘 딱 쭉쭉 서킷으로 하는 거지만 얘는 AGRP, MP와의 알파 MSH 얘네들은 볼륨 트랜스미션 그 일대를 뿌리는 거기 때문에 엄밀하게는 다운스트림, 업스트림 뉴런이란 말이 적절한 말은 아니에요. 그 지역이 다운스트림인 거지. 업스트림도 그 뉴런의 업스트림이 존재하는 건 아니에요. 그 지역에 있는 뉴런들이 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뉴런들이 다 업스트림이 얘가 되는 거겠죠. 이렇게 뿌려준다는 그런 개념을 잘 보여주고 있고
서로서로도 주고받고 있고, 그다음에 아까 여기 BBB에 구멍이 있다 그랬잖아요. 렙틴 같은 게 이 시상하고만 성의 문처럼 열려 있어서 여기만 BBB 뚫고 렙틴이라는 아미노들이 들어와서 신호 전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주는 거고, 얘네들이 푸드 인테이크나 에너지 엑스펜디처를 조절한다. 이걸 이제 좀 더 RQ에서 확장적으로 PVN 말고 나타나 햅사람스 아까 색이 중요하다고 했죠. 색이 연결을 다 보여주는 거고, 여기는 아까 렙틴 말고도 인슐린이나 글루코스, 아미노에시드, 패티에시드가 다 여기는 구멍이 뚫려 있어요. 아니 BBB 문제가 아니라 막 다 들어와서 지금 지방산이 떨어지는 것 같아, 지금 아미노산이 높은 것 같아, 뭐 이런 거를 얘가 다 느낄 거로 의심을 하고 있어요. 느끼고 그걸 바탕으로 PVH를 보내서 얘네들 대체로 호르몬 반응, 자율신경의 반응하고 LHA를 보내가지고 콜텍스나 림비, 탈라무스를 보내서 인지, 쾌락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영향을 주고, 얘네들 다 브레인스템으로 가서 또 이런 몸을 다 조절하고 이렇게 할 거라고 큰 그림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라테랄 살라무스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RQ에서의 근데 신경이 HRP 폼씨 관점이 지배적이었거든요. 딱 두 개, 그냥 음량처럼 이렇게 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게 더 최근 이제 또 이제 발전된 지도인 거죠. 옛날엔 그냥 이런 줄 알았지만 도구가 발전하고 나니까 HRP 폼씨 말고도 다양한 다른 종류의 신경들이 이 RQ에서 있더라. 얘네들 다 연구의 중요한 대상이다라고 조직학적으로 얘기가 되고 있고, 파라벤틸리스나에서도 여러 서브 타입들 얘기가 많이 있고요. 그래서 아까 이 RQA, PVH, 라테랄 하이포탈라무스가 서로 주고받는 그 호르몬들, HRP 뭐 등등 얘기했잖아요. 걔네들과 렙틴과 걔네들의 리셉터들이 있거든요. 걔네들의 뮤테이션들이 사람 중에 있어요. 비만한 사람 중에는 뭐 5%의 사람이 MC4R이라는 리셉터 뮤테이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 회로에 하여간 조금이라도 효율이 변하면 체중이 많이 늘거나 줄거나 혈압 폭식을 많이 하거나 알려져 있고, 특히 MC4R이 아예 없는 아이가 누르비가 태어나는데 이 아이들은 체중이 엄청 높아졌어요. 이게 평균이 50인데 엄청 체중도 높은 이런 아이들이 태어났고, 이게 동생이고 이게 형이에요. 16살 형보다 9살짜리 아이 훨씬 거인이 됐어.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막 키도 커가지고 거인이 될 정도로 이 MC4R이 중요하다는 게, MC4R이 아까 여기 있는 요 리셉터가 MC4R이에요. 그래서 요 회로에 되게 중요한 리셉터인데 이게 중요한 걸로 알려져 있고, 이 MC4R이 없거나 렙틴이 없는 아이들은 에너지 인테이크 자체가, 먹는 양 자체가 엄청 많아요. 보통 사람들이 먹는 거에 몇 배를 먹는 거예요. 앉아 있으면 몇 끼를 먹는, 이런 게 알려져 있고, MC4R에 대해서 약도 나왔어요. 개발이 돼서 이 돌봄의 사람들 썼더니 원래 체중이 이렇게 50%보다 훨씬 많이 나가는 환자들이 체중이 잘 빠지더라 해서 요 회로를 조작을 하면 효과적인 식욕 억제제나 아니면 비만 치료제가 될 거로는 확실히 증명이 잘 돼 있죠. 요 신경 회로를 알려져 있고, 여기에 관련된 이건 더 흔한 유전자 돌연변이에요. RS 번호 있는 것들이 다 흔히 사람들 사이, 여러분들 중에도 유전이 조금씩 다른 사람이 있을 텐데, 여기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폭식을 한다든지 간식을 한다든지 이런 성향이 좀 더 높고 좀 더 낮게 하더라. 그래서 뭐 어느 유전형은 좀 더 간식을 많이 하게 하더라. 뭐 이런 거 알려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라테랄 하이포탈라무스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이게 라테랄 하이포탈라무스로 향하는 신경의 억제를 레이저로 킨 건데, 이걸 키면 갑자기 이렇게 먹어요. 먹는데 이걸 끄면은 이제 그만 먹어요. 사실 배부른 애거든요. 내가 왜 먹고 있었지? 너무 배부른데 다시는 안 먹는다. 내가 먹으면 내가 다시는 쥐가 아니다. 성을 간다. 하지만 대학원생이 레이저를 키면은 다시 먹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순간적으로 먹게 하고 순간적으로 안 먹게 할 수 있는 게 이제 LH에서 이렇게 보고가 2013년 사이언스 됐거든요. 근데 아까 RQAT이 되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RQAT은 저희 실험실에서도 하는데 옵소제네티스로 켜도 이렇게 즉각적으로 되지가 않아요. 엑스큐션이 안 돼요. 천천히 배고파지게 만들어요. 한 몇 분 걸린다 이런 정도로. 그래서 이 레벨이 다른 것 같아요. 자꾸만은 다르시지. 그래서 이게 RQAT과 LHA에 대한 좋은 그림인데, LHA가 참 흥미를 가지는 게 VTA의 도파민 신경으로 연결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고, 더 나아가서는 오묘한 곳에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뭐 나중에 더 관심 있는 거 하시면 보세요. 이 안에 LH 가바 신경과 글루타메이트 신경이 있고 그 안에도 리셉터나 이런 거에 따른 서브사이트들이 있고 각각이 다운스트림이 있어서 각각이 다르다고 돼 있고 그래서 가바 신경이나 글루타메이트 신경이나 그러니까 VTA로 가는 거 LHA는 신경을 하나하나 껐다 하면서 헤도닉 스위트, 메타볼릭 스위트나 아니면 포스트 베이런스, 그러니까 뭐 좋은 감정 이런 쪽이 느는지 주는지를 하나하나 좋은 논문들을 내왔던 게 최근 한 5년 사이에 이렇게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라테랄 하이포탈라무스에 대해서도 되게 중요한 거를 옛날부터 알았고 지금도 있는데 오늘의 주제인 해부학적인 위치나 지도 측면에서는 여기는 더 개판이에요. 아주 안 좋아. 이게 라테랄 하이포탈라무스 에어리아라고 부르는 이유가 제 골든 하이포탈라무스 컨퍼런스에서도 토론을 다 하고 다들 그렇게 생각하는 게 그러니까 서울이 있고 대전이 있고 대구가 있잖아요. 그 외 나머지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RQA 뉴클리어스, 파라벤트의 뉴클리어스 딱 정해져 있어요. 뭐 여기서까지 하는데 그 외 나머지 잘 모르는 영역을 라테랄 하이포탈라무스 에어리아라고 일단 퉁쳐서 이렇게 그 외 등등으로 분류해 놓은 셈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는 뭐 경상도도 있고 뭐 충북도 있고 뭐 강원도도 있고 많이 있을 텐데 거기마다 뭐가 다르고 할지도 모르고 어디는 산이 있고 어디는 뭐 강이 있고 할 텐데 아직 모르는 이런 허허벌판 같은 데 같아요. 그러니까 아메리카 지도 하는 거에서도 그 안에도 뭐 추운 데도 있고 더운 데도 있고 하는 것처럼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부르면 안 된다. 아메리카를 그냥 아메리카 부르면 안 된다. 캘리포니아랑 뉴욕은 아주 다르다. 하는 것처럼 세부로 이름을 부르는 노력들이 시작이 되고 있어요. 위치별로 안테리어 미들 해서 그 안에 세부 이름 다 붙이고 어디가 어디까지 하고 거기에 어느 신경이 막 어디로 간다라고 하려고 하고 있는데 여기는 더 지멋대로 다 사람마다 다 다르게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도 여기 연구하고 있는데 여기를 연구할 때는 LH를 연구합니다라고 하면 몇 콤마 몇을 연구합니까? 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한 거야. 그래, 우리는 당신보다 더 남쪽을 연구하고 있구나. 당신보다 북쪽을 연구하고 있구나. 완전 결과 다를 거야. 이렇게 이런 일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그래서 미개척지대, 서부 개척시대 비슷하게 자기가 그리는 대로 막 발표하기도 하고 하는 것 같아요. 내 생각은 이렇게 기능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하는 정도로. 그러니까 여기 지도는 새로 그려야 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아무튼 사람들이 이 세 군데가 중요하고 이게 VTA나 이런 데로 관련해서 연결돼 있고 얘네가 아웃풋으로 아까 말한 뭐 콜텍스면 뉴로엔도크린 많은 일들을 이렇게 할 거라고 시상하부에서는 중요하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피투이타리를 얘기해보면 시상하부 질문 있나요? 시상하부 참 제일 중요하면서도 뭐 연구도 많이 되긴 하지만 여러분들 아마 시상하부 연구하시는 분 많이 시상하부 연구 하시는 거나 아니요? 하죠? 궁금한 점들. 더 해볼게요. 피투이타리는 아까 얘기한 대로 아까 그냥 개념적으로 배웠으면 한다는 게 호르몬 아웃풋 같은데 뇌에서 온몸한테 뭘 시키고 싶은데 호르몬적으로 시키고 싶을 때 명령을 받는 데가 피투이타리. 그래서 뇌가 그냥 먹고 마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짝 찍기를 해야 될까 말까도 아니면 성장해야 될까 말까도 에너지가 없으면 하지 말아야죠. 에너지가 없는데 임신하면 죽어요. 그러니까 성욕이 떨어지게 하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그렇게 다 조절을 해야 되는데 뇌에서 이걸 다 조절할 때 쓰는 방법 중에 호르몬적으로 하는 방법, 물질을 직접 피에다 보내서 뇌 온몸의 피 전체를 호르몬 농도를 높이는 방법을 하는 거가 피투이타리가 하는 방식입니다. 피투이타리 글랜드가 시상하고 바로 밑에 있어서 아까 성의 문 같은 데라고 했잖아요. 문 바로 앞에, 문 밖에 있으면서 뇌가 명령을 내려서 온몸에 갑상선 호르몬을 높여라 그러면 오케이 갑상선을 높이겠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 일을 하는 그런 몸 밖에 있는 뇌 밖에 있는 몸에 명령을 내리는 곳으로 이렇게 돼 있고 그 명령을 받아서 또 일하는 데들이 이렇게 온몸에 있죠. 근데 여기는 그때 김성규 얘기해 준 대로 약간 네거티브 피드백이 되게 중요하게 뭐 갑상선 호르몬 많이 만들어라 그러면 만들면 많이 만들었습니다라고 다시 보고를 받아서 그만 만들어라 해가지고 너무 많이 만들지 않게 하는 게 잘 이렇게 피드백이 돼 있습니다. 그걸 구조를 더 자세히 이렇게 그려놓은 거고요. 시상하부라는 아까 문을 통해서 성에서 신호를 보내는 방법 중에서 앞쪽으로는 얘가 뭔가 신호 전달 체계로 많이 만들려고 전해라라고 말하면 이 호르몬이 내려가서 피투이타리 뇌하 수체에 있는
그 다음 세포애가, 알겠습니다라고 하고, 또 그 다음 호를 만들어서 또 보내요. 호르몬 1차 호를 만들고, 그냥 2차 호를 만드는 이런, 포탈이라고 이렇게 전환 시스템으로 돼 있고, 뒤쪽 뇌하수체는 직접 여기서 만든 애가 그냥 멀리 가서 그냥 뿌려주는 통로만 되는 거야. 얘가 직접 만든 게 몸으로 나가는 통로만 되지 1차적으로 거쳐가는 건 아니야. 그런 걸 잘 보여준 게 이런 그림이고, 그냥 표라기보다 그림으로 정리한 게 이렇게 돼 있어서 시상하부에서 1차적으로 뭘 만들어라 명령을 내리는 거는 대체로 RH가 붙어 있어요. 릴리징 호르몬. 그러면 피투이타리에 있는 세포들이 알겠습니다. 그 몸에서 만들라고 다시 시키겠습니다라고 보내는 신호는 스티뮬레이팅 호르몬 혹은 이런 다른 또 호르몬 이름 여기도 스티뮬레이팅 호르몬 NH 호르몬 이렇게 이름이 붙어 있어서 그 RH로 붙어 있는 애들은 포탈 시스템을 통해서 시상하부에서 이 뇌하수체까지만 가는 거예요. 이 다음은 별 효과가 없고 그리고 얘가 내려가면 몸에 있는 글랜드들 갑상선이고 몸에 있는 이런 생산 공장에서 2차 신호가 왔다. 많이 만든다는 신호구나. 많이 만들어야지 하고 만드는 그렇게 구조도 있고 거기 이제 디테일 정보는 여기 이렇게 있고 각각 이제 뇌하수체에 있는 그 세포들, 아예 도시각적인 세포들의 종류와 뭘 만들고 뭐 하는지에 대한 정리된 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호르몬 축, 뇌가 온몸에게 호르몬을 명령을 내리는 축에 집행자, 피투이타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브레인스템과 자율신경계는 이제 이건 아까 두 번째 통로, 성에서 나가는 시상하부 통로 말고 뇌간 통로, 브레인스템 통로 쪽이 되고 이거는 아까 뇌 분류에 있어서 이렇게 분류를 한다고 하면 그 CNS가 있고 페리페럴 너버스 시스템이 있는데 페리페럴 너버스 시스템 안에서도 체성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손가락 움직이고 뭐 이런 것처럼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의식적으로 이렇게 움직임을 할 수 있는 게 소마틱 시스템이고 비세랄은 장이라는 뜻이고 이건 명령을 내릴 수가 없어요. 장아 움직여라 뭐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이제 감각도 있고 모토도 있는데 모토를 오토노믹 너버스 시스템을 불러요. 이거 많은 사람들이 엄밀하게 잘못 쓰고 있거든요. 오토노믹 너버스 시스템을 통한 감각 이렇게 말하면 틀린 말이에요. 오토노믹 시스템 엄밀하게는 운동만 해당하는 거예요. 명령을 내리는 거죠. 그러니까 베이거스 너브나 미주신경 이런 걸 통해서 신경이 오는 쪽은 베이갈 센서리라고 불러야지 오토노믹 센서리라고 부르면 안 되는 거예요. 오토노믹 원래 엄밀하게 정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막 섞어서 쓰기도 해요. 그러니까 있고 이 안에는 도감, 부교감, 장신경이 있습니다. 얘네들도 우리 아까 체성신경이 뇌에서 손가락 꼬부리세요 그러면 1차적으로 누가 명령을 내리고 그 다음에 2차적으로 얘가 신경이 두 개로 돼 있거든요. 그거랑 비슷하게 시상하부 같은 데서 1차적으로 명령을 내리면 이게 미주신경은 뭐 그 브레인스템의 핵을 통해서 미주신경으로 나가고 도감신경, 부교감 이렇게 나가고 교감 쪽은 척수에 와서 여기 IML이라는 이 부위에서 또 신경세포가 있어서 또 이렇게 부위가 되게 비슷한 구조로 돼 있어요. 1차, 2차 신경이 있는 이런 구조로 돼 있고 2차 신경의 위치가 브레인스템이냐 아니면 스파이널 코드 안에 있냐 이런 거에 차이가 이게 미주신경 쪽에서 어퍼런트 베이거스 너브 이게 센서 베이거스 너브가 있고 이퍼런트 베이거스 너브 이게 이제 운동 베이거스 너브가 있어서 이런 기능을 하고 이걸 다 그려놓은 그림은 이렇게 있고 심파테틱 파라시타틱이 있어서 근데 저번 시간에도 그 김성 교수님이 보여주셨죠. 그래서 다양한 데가 있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감각신경 쪽이 있고 운동신경 쪽은 누군가 어퍼 시스템 명령을 내리면 위주신경 쪽은 요거 도솔 모터 베이거스 뉴클레스 DMV라는 데에서 2차 신경이 나가서 하고 교감신경은 인터메디어 라테럴 셀 컬럼이라는 IM이라는 곳에 있는 신경세포가 2차 명령을 냅니다. 여기에 업스트림에 대해서 IML의 업스트림, 그다음에 DMV, DMS의 업스트림에 대해서는 뭐 사람마다 여러 가지 그리고 있는 것 같아요. 잘 모르지만 그래도 뭐 한꺼번에 그려져 있는 게 있어서 여러분 보시라고 되어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잘 그래도 기능을 이렇게 했더라고요. 아까 우리가 관심을 가졌던 이런 데서 이제 명령을 내리면 이 스파이널 코드를 통해서도 가고, 그다음에 DMV, 네이버스 통해서 가서 간한테 뭐 당을 그만 만들어라 이런 걸 시킨다든지 하고, 센서리 쪽에서도 저혈당이 오나 보다, 고혈당이 있나 보다 센서를 해서 뇌로 신호를 보내서
지금 당 떨어지고 있습니다. 뭐 이런 거 알려준다든지 이렇게 몸과 뇌가 신경으로 의사소통을 하는 명령을 내리고 전달을 받는 이런 체계를 얘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혈당에 대해서는 조금 아직도 그 디베이트도 많은데 혈당을 어디서 감지하는 거냐 뇌가에 대해서 이렇게 크게 세 군데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헤파틱 포탈 베인, 그러니까 간 헤파틱 포탈 베인이 우리가 뭘 먹으면 제일 먼저 음식물은 다 간으로 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간에서 센서가 있어서 여기서 혈당을 제일 많이 느낄 거다. 그게 베이거스 너브나 스파이널 코드 너브를 통해서 뇌로 올 것이다. 1번. 2번은 이 브레인 글루코스 센싱이 BBB 바깥에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에어리어 포스테리어라는 데가 아까 브레인스템에 또 성처럼 문이 열려 있는 그런 곳이거든요. 브레인 BBB와 상관없는 데서 밖에서 센싱을 할 것이다라는 게 있고, 또 다른 세 번째는 이제 브레인 안에서 BBB 안에서 센싱하는 데가 있을 것이다. 벤트럴 메디얼 하이포살라무스 같은 곳에서 있을 것이다라는 이런 뭐 썰들이 있고 뭐 실험 결과들이 있고 한데 뭐 이런 것도 아직 잘 알려지지 않고 이런 게 있어서 당이 떨어지면 배고파서 많이 먹게 되고 뭐 이런 기전이 될 것이라고 하고 있는데 어느 게 더 메이저인지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장과 뇌가 소통을 하는 겉브레인 요즘 막 되게 중요하게 막 하잖아요. 이것도 사람들이 막 퉁쳐서 헷갈리게 얘기를 하는데 내려가는 쪽 올라가는 쪽이 있고 내려가는 올라가는 쪽 중에서도 전선으로 신경으로 올라가는 쪽 내려가는 게 있고 물질로 올라가고 내려가는 쪽이 있어요. 그래서 다 양방향 다. 그래서 전선으로 올라가는 게 아까 베이갈 센서리나 스파이널 센서리라는 그런 쪽이고 내려가는 게 아까 베이갈 스파이널 넓은 거고 물질들을 주고받는 건 아까 피를 통해서 성의 문에 들어오고 나가는 그런 쪽이 있고 겉에 있는 엔테리 너버스 시스템도 복잡하게 다양한 레벨별로 여러 신경들이 알려져 있어서 관심 있는 분들은 나중에 질문을 해보시고요. 아까 선생님 질문한 것처럼 GLP-1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 장 점막에 물질이 오면은 그렐린은 이렇게 생겨서 여기서 물질을 뿅뿅 수용 맞는다고 하고 그다음에 CCK, GLP-1, POA 같은 거는 이렇게 장 점막에 노출이 돼 있어서 여기 포도당이 갔네 그러면 내가 호르몬을 만들어서 보내야지 GLP를 만들어서 보내야지 이렇게 나간다고 되어 있고요. 이게 좀 더 기존적으로는 호르몬을 만들어서 피를 타고 돌고 온몸을 가게 하는 것. 피의 농도 자체를 높이는 방식이 엔도크라인 방식, 호르몬 방식이 있고 아니면 뉴로크라인이라고 해서 요 근처에 신경이 있어서 GLP-1이 나오면은 바로 그냥 여기 있는데 작용해가지고 뇌로 이제 신경을 타고 올라간다. 피를 타고 올라가는 게 아니다. 이런 쪽도 있고 옆에는 영향을 준다가 있고 새로 뉴로포드라는 개념을 최근 몇 년 사이에 사람들이 하는데 이거는 이렇게 뉴로크라인보다도 얘는 그래도 만들어서 이렇게 되는 건데 아예 그냥 시냅스적으로 연결이 돼 있다. 그래가지고 얘가 신호를 직접 보낸다. 라고 생각하는 이쪽도 실험 결과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건 새로운 방식의 장과 뇌가 소통하는 방식이죠. 이런 게 있고 그럼 GLP-1은 어디서 작용할 거냐 이게 제일 약도 많이 쓰이고 하는데 그래서 이 베이거스 너브의 아까 이것처럼 유로프라인처럼 여기에 있는 리셉터에 붙을 것이다라는 사람이 있고 도도승액을 붙는 사람이 있고 아니다 BBB를 통과해서 식상하부에 들어와서 RQAC나 파라벤트베클라에 있는 폼신 뉴런에 작용을 할 것이다 라는 사람도 있고 한데 아니면 아까 브레인 스템 쪽에도 구멍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구멍을 통해서 들어와서 작용할 거다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하고 아니면 뇌 내에서 만드는 것도 중요한 사람이 있는데 여전히 그때 디베이트가 많은 것 같아요. 어느 것이 제일 중요한 건가에 대해서. 그래서 이 브레인 GLP 시그널링에 대해서도 중요하게 세 가지 부분으로 아까 베이거스 너브 끝에서 장 점막 같은 데서 직접 만들자마자 센싱을 할 것이다 쪽이 있고 아니면 브레인 BBB 밖에서 열려있는 곳에서 브레인 스템에 이런 데서 센싱할 것이다도 있고 아니다 어떻게든 뇌 내에서도 BBB 안쪽이지만 GLPN이 어떻게든 넘어가지고 센싱할 것이다 라고 주장한 적도 있고 오늘 제가 통화를 했는데 BBB 통화가 한다 안 한다가 제약회사에서 되게 계속 이슈래요. 그래야 이게 약은 쓰고 있는데 뇌에 실질내로 못 들어간다는 사람들은 다 말도 안 된다. 뇌는 작용 안 한다. BBB 못 통과한다.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 아직도 그러니까 진리탐구적으로도 궁금한 일이고 GLP 과연 뇌에 깊숙이 들어가느냐
뿐만 아니라 신약 개발 측면에서도 들어갈 거냐 안 들어갈 거냐에 따라서 약을 개발할 거냐 말 거냐가 바뀌기 때문에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이거 아주 좋은 논문이어서 소개해드리면 여기서부터 쭉 신경이 서로 시냅스로 계속 올라가서 이 겉에서부터 그 베이거스를 타고 메듈라를 타고 파라볼케를 통해서 미드브레인까지 가서 스트라툼까지 간다는 걸 다 보여주는 논문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리월드를 조절한다. 이 아까도 회로를 다 연구한 논문이죠. 그다음에 여기 수업 듣고 있는 한 선생님의 연구실인 김성 교수님에서 네이처에 내는 것도 여기서부터 이런 배부름의 신호가 어떻게 뇌로 전달되는가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있고, 요거는 저는 별로 관심은 없지만 썰카디안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이렇게 보여준 지도가 있어서 참고로 시민들분들은 공부하시고, 아까 이 논문이나 다 파라브라키알이 중요한 관문으로 얘기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라오는 그 관문이 있어서 파라브라키알에 대해서는 따로 이런 지도들을 인풋 어디서부터 신호가 오는지, 내가 신호 어디서 보내는지에 대한 지도를 계속 그려서 노력을 하고 있고, 이 건물에도 파라브라키알 연구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파라브라키알도 아까 그 관문적인 측면에 있어서 이렇게 몸 밖의 신호가 뇌로 들어오는 관문 중에서 이 브레인 스템보다도 하나가 안쪽 정도 레벨에서 파라브라키알 연구가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파라브라키알이 그래서 어떻게 몸에 아까 중요한 하이포탈라무스나 다른 뇌나 코텍스나랑 영향을 주고받는지에 대해서 이 그림이 있어서 참고로 넣어놨고요. 마지막으로 림빅 시스템은 좋아하는 단어는 아니지만 사람들이 제일 많이 써서 얘기를 하면 아까 콘텍스와 그 뇌 사이 부분을 일단 대략 얘기를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아까 말했던 돌연변이 때문에 살찐 사람은 10만 명 중에 한 명, 100만 명 중에 한 명만 있어요. 대부분 저같이 살찐 사람들은 돌연변이 때문이 아니라 생활습관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활습관이 왜 살찐애가 중요한데, 생활습관 살찐 이유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런 그 식욕, 쾌락, 동기 뭐 이런 것 때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원팅이 높은가, 음식에 대한, 맛있는 음식에 대한, 음식에 대한 라이킹, 쾌락이 높은가 이런 컨셉이 있어서 그런 측면에서는 도파민이 아주 중요한 신경이고, 도파민이 뿌려지는 이런 부위들이 되게 중요하고, 근데 이런 어떤 새로운 연구자들은 이제 갈망하는 것과 여러분 갈망하고 있죠? 지금 치킨 진짜 갈망하죠. 대부분 치킨 갈망하죠. 지금 치킨의 쾌락을 느끼고 있으니까 지금 느끼고 있지는 않죠. 그러니까 원팅과 라이킹은 아주 잘 구분되는 현상이다. 치킨을 제가 좀 이따 쏴서 다 먹여드리면 그때는 이제 라이킹이 지배적이겠죠. 그래서 라이킹은 그와 별개의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쪽들이 있고, 거기서 이 빨간색 저분들은 이제 라이킹을 담당하는데 초록색이 원팅을 담당하는데 이렇게 뇌 지도도 구분해서 만들려고 하는 그룹들이 있어요. 이런 그룹들이 주장하는 바는 마약 중독이 되거나 만약 치킨 중독이 되면은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라이팅은 조금씩 준대요. 오히려 그때만 처음 먹었을 때만큼 그렇게 맛있게 좋지는 않대요. 근데 갈망은 점점 높아진다. 마약 중독자들이 처음에는 그렇게 갈망이 심하지 않지만 많이 중독이 되고 나면 엄청난 갈망은 있는데 맞고 나서 엄청 행복하냐 그러면 그렇진 않고 그냥 라이킹은 비슷비슷한 뭐 이런 게 있어서 이 원팅과 라이킹이 이렇게 나뉘는 거, 그러니까 중독이 되게 중요한 기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팅 without 라이킹 하고 있고, 똑같은 그 그룹들이 파라브라키알과 여러 뇌 부위들이 이 원팅 라이팅 측면에서 어떻게 다른 역할을 담당할지를 이렇게 지도를 그래서 제안한 게 있어서 이런 걸 기반으로 연구를 저희도 하려고 하고 여러 grup들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건 더 단순하게 그 교과서에 나왔던 리월드에 대한 그 약간 도파민 회로고요. 도파민은 조직학적으로 그 도파민이 분비돼서 되는 게 대표적으로 아까 그 볼륨 트랜스미션 지역적으로 뿌려주는 거, 도파민이 나오면은 그 지역에 이렇게 뿌려지게 되고, 이제 도파민이 어디 도파민 리셉터에 붙으면은 이게 이 신경세포의 어떤 기능을 모듈레이션 하는 거지, 글루타메트나 가바처럼 1대1로 활성화시키고 억제시키고 하는 거랑은 완전 다른 차원 거라고 알아주면 됩니다. 이거는 이 사람들이 이게 또 새로 약간 분류를 하더라고요. 이 리뷰에서. 콜텍스 스트라툼 팔리둠에 또 이 돌사르 등 쪽, 벤트럴이 배 쪽, 등 배 쪽, 메디알 뭐 이렇게 위치를 나눠서 이 사람들 생각에는 이
이 아미그달라 같은 개들이 콜체적인 성격을 가진 부위와 수야층적인 성격을 가진 아미그달라와 살림금 같은 성격을 가진 DNST 뭐 이런 식으로 그 바라보는 게 더 낫겠다라고 제안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히포캠퍼스도 콜체적인 성격의 이런 부분과 수야층, 그다음에 칼리돈 해서 이 정확히 옛날 분류랑 딱 맞는 건 아닌데 자기가 기능적으로 여기 레벨을 맞춰가지고 이렇게 제안하고 있는 걸 보여요. 여기서 이 아까 그런 분류로 생각하면은 정보가 어떻게 흐르고 아미그달라 중심으로 어떻게 흐르고 정보가 흐르는 예시들을 프리스타 컨텍스트에서 아미그달라 신호를 보내면 그 헥사람스한테 뭘 한다 이런 식으로 그 예시들을 이렇게 적어놓은 거여서 이런 회로들이 중요할 거라고 이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마무리를 다시 한번 아까 제가 제발 다 놓쳐도 이 큰 그림만 놓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게 몸과 뇌가 원래 따로 있는데 생각하는 뇌랑 몸이 따로 있는데 몸에서 일어나는 일을 감지하는 분이 하이포살라무스가 첫 번째 호르몬도 막 들어오고 에너지도 막 들어오고 하는 부분이 있고 피투이타리가 이제 명령을 집행해서 호르몬을 막 만드는 출구 쪽이 되고 브레인스템은 또 다른 그 뇌의 출구로서 입구 출구로서 여기로 신경신호도 주고받고 물질도 주고받고 하는 그런 통로가 되고 그럼 이렇게 뇌가 몸으로 받은 정보를 이제 다양한 부위들이 함께 막 계산을 해서 배고프다, 배부르다, 쾌락적이다, 갈망한다 이런 거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요거는 아까 제가 제일 추천했던 종합적인 그림이고 요 리뷰, 최근 리뷰에서 전 아주 마음에 들었던 생각의 컨셉인데요. 그래서 이 페리페럴에서 몸에서 나오는 신호들을 이렇게 받으면 이 롬빅 브레인이 메듈라나 힌두브레인이나 이런 데서 센소리나 이런 거를 다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고 이걸 어퍼 브레인 스테임 그러니까 하이포살라무스나 미드브레인에서 여기서 비헤이비얼 컨트롤을 하고 여기 이제 셀렉션 앤 이니시에이션은 이제 엔드브레인 스 롬빅 브레인으로 해서 이런 콜텍스, 스트레툼 이런 데서 어떤 결정을 하고 이걸 다시 인세큐티브는 이제 실행에 옮기는 거. 먹으러 가자 아니면 장운동 빨라져라. 간에 석도당 만들어라. 뭐 이런 거 명령을 시키는 쪽으로 나가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섭식 행동의 시작과 끝 이런 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있으면 먹으러 가야겠다라고 드디어 나가게 되는 거가 이 뇌에서 다 종합적으로 이제 저울질하는 거고. 요런 컨셉으로 제가 이렇게 제안드리고 하는 거는 이렇게 좀 대략이라도 분류를 해서 생각하지 않으면 엄청 공부하는 헷갈려요. 다 통째로 막 하나씩 다 다른 의미인 것 같으니까 좀 레벨을 생각하는 게 항상 도움이 되더라고요. 얘는 셀렉션 쪽일까? 아니면 얘는 익스큐션 쪽일까? 얘는 센소리 인테그레이션 쪽일까? 이렇게 레벨 나누는 있습니다. 저희 연구실의 G 월승인 사람에 대해서 이런 거를 연구하고 있다는 걸 소개하고요. 아까 치료적인 측면에서는 아까 보여드린 이런 뇌 회로들이 다 이 셀 리뷰에서 앞으로 당뇨 비만에 치료할 수 있는 타겟으로 나온 애들이 다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 레벨 중에 어딘가를 치료를 하면은 센소리 쪽을 하면은 포도당이 높은 거를 착각하게 만들자 이런 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뮤얼드 쪽을 하게 되면 음식 중독적인 쾌락을 줄이자 뭐 이런 치료제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전두엽이 그 의사결정을 하니까 자제력을 높이면 아무리 욕망은 높아도 자제할 수 있게 하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부위별로 다 치료제들을 개발하려고 하는 기계나 아니면 약으로 개발하는 대로 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용어만 딱 그냥 글로 정리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걸 만약 요거를 프린트해서 이렇게 연구실 앞에 놓거나 이러면 새로 나온 단어가 있어도 여기 있었구나 이렇게 보기에 좋게 하려고 여기 나오는 그 해부 용어들을 아는 게 이제 아마 앞으로 여러분들의 그 연구 인생에 있어서 너무 무식하게 보이지 않는 들어는 본 것 같다 그 말 할 수 있는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 해주세요. 무려 140 몇 장을 그래서 1시간 반 내에 끝내겠다라는 목표가 있었는데 다행히도 전 1시간 반 정도 질문 다 알 수는 없잖아요. 이제 다 안 알려져 있는 거니까
질문 안 하시니까 또 안 끝내는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 질문 한두 개, 두세 개를. 저 들리십니까? 네네. 예, 안녕하십니까. 의학과 정신과학 교실 홍민석입니다. 그, 그냥 이제 정말 많은 내용들을 제가 이렇게 딱 보면서 좀 다른 내용이 좀 생각이 드는 게 있는데, 어떤 디벨롭먼털한 관점에서 이렇게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요소들이 이렇게 계속 발달해 오면서 이제 셋 포인트를 어느 순간 이제 정하게 될 거잖아요. 그게 좀, 셋 포인트가 인간에 있어서 혹은 뭐 언제쯤 정해지는지에 대해서 무엇과 연관돼서 정해지는지에 대한 그런 연구들도 있나요? 음. 네. 한 사람의 디벨롭먼트에 있어서 세포한테 정해지는 순간을 얘기하신 거죠. 이볼루션한 디벨롭먼트도 있는데 또 다른 얘기고. 네, 그런 측면이 그 얘기 나오는 거는 그 시사하고 그 고든 컨퍼런스 나오는 것도 이제 이런 그 신경들이 이제 아주 어렸을 때 있는데 얘네들이 이 라테랄 하이포탈라무스나 파라벤트리크나 이런 데랑 엑손의 이제 개수 아니면 시냅스의 강도 이런 것들이 크게 플렉서블하게 변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 하여간 회로에 조금이라도 효율이 높아지고 낮아지면 그게 그 사람의 약간 기본 셋 포인트는 일단 잡아줄 것 같고요. 80이다, 100kg다, 뭐 50kg다. 그게 일단 1차적으로 서킷 효율이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성인이 되고 나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환경 요소들, 대학원생으로 사냐, 전공의로 사냐, 아니면 그만두고 귀농했냐라는 요소는 이제 또 외부 요소로 셋 포인트 바꿀 것 같습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주로 그 말씀하신 부분 아마 내재적인 서킷적인 측면에서는 네, 요것도 있고 그 다음에도 아까 벤트럴 테그멘트 에어리아 도파민 신경이나 뭐 그런 데에서도 뭔가 그 서킷 효율도 변할 거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얘네들 연구는 아주 어린 쥐들로 연구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태어나자마자 쥐에게 계속 뭘 하면서 이 회로가 어떻게 발전해 가는지. 그래서 이런 회로들이 대체로 그 시냅스를 연결을 일단 다 하고 만약 우리가 제가 AJRP 뉴런 3명과 홈시 뉴런 3명과 LH 뉴런 4명이다. 그러면 일단 다 연결을 해요. 막 서로 손을 잡아. 그 다음에 지내면서 없애가는 거 불필요한 애들을 그러다 보면은 이제 그 효율이 결정이 되는 그래서 그 프루닝 과정, 없애는 과정이 되게 중요한 걸로 또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때 어렸을 때 어떤 일들을 겪냐에 따라서 이 서킷의 구조가 달라지는 그건 꽤 연구하기도 어렵지 않은데 어렸을 때 쥐를 해서 줄여서 아니 한 4주, 6주, 8주, 12주 때 회로의 개수를 뽐내니까 도직학적으로 프로젝션 개수를 보거나 하니까 아니면 시냅스 강도를 보거나 또 다른 분들 질문을 해서 다 같이 빨리 끝낼 수 있게 질문 한두 개 해주세요. 진짜 생각만 안 끝내. 네. 그냥 전체적인 브레인 셀프인트에 관한 것들 많이 설명해 주셨는데 브레인만큼 쥐랑 인간이랑 좀 차이가 많이 나는 기관이 또 없다라는 생각이 사실 들거든요. 일단 볼륨 자체도 사람이 훨씬 크니까 서킷도 훨씬 더 많고 복잡할 것 같고 근데 대부분의 이제 연구는 쥐에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쥐에서 연구하는 거가 얼만큼 그 비중이 좀 될지 그런 것들 좀 궁금한가요? 그래서 저 연구실은 이제 원숭이나 사람에게 항상 해보려고 하는 게 말씀하신 대로 많이 다를 것 같아서 근데 도마뱀이나 곤충도 연구를 하거든요. 그거보다는 쥐가 같은 포유류로 좀 공통점이 그나마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대체로 이런 요 정도 레벨에서는 거의 다 존재하고 거의 다 비슷한 기능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양적인 측면은 엄청 다르고 그 다음에 히포캠퍼스의 위치와 크기 뭐 이런 것도 엄청 다르고 뭐 그러니까 기본 골격은 비슷하지만 스케일업을 이제 사람이나 이런 걸 할 때는 고려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냥 듀얼 표현이건 아니면 어느 약이건 만들었는데 쥐한테 썼는데 잘 들어요. 근데
스탬프 쓰면 하나도 안 듣거나 이런 일들은 기본 논리는 똑같이 모르지만 농도나 DB 통과한 효율이나 뭐 이런 스케일 측면에서 아니 뭐 이렇게 분포한 많이 디스트리뷰션 해야 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엄청 달라질 수 있고 할 것 같아요. 그러거나 또 아니면 그래도 이제 포유류랑 중에서도 설치류와 영장류 차이 때문에 뭐 영장류에는 뭐 BBB가 다르거나 뭐 이런 차이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것도 그 연구를 사람들이 많이 하죠. 그래서 연구를 쥐를 많이 한다고 하는데 쥐를 해서 사람에게 약을 개발하는 것도 있지만 GLP-1 식이억제제는 사람한테 당뇨 치료 때문에 엄청 많이 쓰고 나서 살이 빠지는 부작용이 발견돼가지고 그 다음 이제 쥐를 연구하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 연구에서 쥐를 연구하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람에게 발견된 현상을 통하여 뭔가 이렇게 해서 그걸 바탕으로 그런 비슷한 일이 이제 쥐에게도 있는지를 사실 궁금하진 않죠. 쥐를 통해서 좀 이렇게 바꿀 수, 그러니까 평가하는 좋은 도구가 되니까 다시 쥐를 해보기도 해서 그리고 뭐 아까 돌연변이 환자들 몇 명 얘기해줬잖아요. 그것처럼 특정 리셉터 돌연변이 사람을 통해 배워서 그걸 쥐에게서 기전을 찾는다든지 하면서 말씀하신 그런 양반을 하고 그럴 때 전혀 재현이 안 되는 일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람 돌연변인데 사람한테도 아무 효과가 없고 뭐 사람들은 쥐한테 아무 효과가 없고 뭐 그러면 결론을 이제 사람 쥐 차이 때문이다라고 그런 얘기를 끝낼 수도 있고 뭐 그런 거. 또 아까 맨 처음에 제가 그 순수과학자와 응용과학자 측면에서 아까 말씀했는데 순수과학자는 쥐에도 관심이 많을 수도 있고 자연의 신비를 밝히고 싶으면 쥐에 일어나는 걸 밝힐 수도 있고 응용과학자나 제약회사 측면에서는 사실은 쥐에서 뭐든지 별 관심이 없어요. 쥐 수의대 동물병원에 좋은 약을 만들기 위해서 근데 쥐는 애완동물을 안 하니까 약간 응용적 가치가 거의 없는 거죠. 쥐를 잘 치료하거나 하는 거는 그렇긴 하지만 해서 약간 자기가 이제 순수 뉴로사이언티스트다라면 사실 사람과 쥐 차이는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닐 것 같고 제약회사에 취직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든 휴먼 relevance 관심 많아야 될 것 같아요. 이 분야도 그런 차이의 문제는 없어져 있는 것 같아요. 또 끝, 네, 끝났으니까 네. 다음 주, 다다음 주, 2주 후에 봬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